채경사단 여러분 안녕하세요. 녹음 날만 추운 건지 꼭 2주 전에 오늘도 갑자기 수은지가 뚝 떨어졌었는데 오늘도 몹시 추운 하루였습니다. 이런 날에 어울리는 군가를 오늘 오프닝 시그널 대신해서 선곡했습니다. 저희 팟캐스트 듣는 분들 가운데 절반은 여성분들이라 군가가 생소하실 수도 있어서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이 군가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난 30-40년간 군 장병으로부터 가장 큰 사랑을 받은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군가계의 니무리한 행진곡 같은 그런 느낌이라거나 할까요? 가사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작품성도 아주 뛰어난 군가인데요. 1981년에 발표된 곡으로 로버트 태권브이 주제가를 만든 최창권 선생이 작곡한 곡입니다. 최창권 선생은 100편이 넘는 영화에도 참여를 해서 제천 영화 음악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수상을 하셨는데요. 이분의 그 아들들인 최명섭, 최호섭, 최귀섭 이 삼형제도 음악인입니다. 최명섭 씨는 80년 4회 대학가요제 은상수상곡인 연극이 끝난 후를 작곡한 분이에요. 그거 혹시 안군 아나요? 알죠. 지금 그 두 번째 분도 그분인가 싶습니다. 유명한 분 아닌가요? 맞아요. 연극이 끝나고 난 뒤 혼자서 객석에 남아 이 노래가 바로 친구에 나옵니다. 친구에서 그 유호성 씨의 여친이자 나중에 부인이 되는 그 무슨 밴드 이름이 있는데 거기가 리드 보컬로 이 노래를 딱 부르게 되죠. 그 다음에 그 둘째가 최호섭 씨인데요. 이분은 세월이 가면 가슴이 터질 듯한 이 노래를 부르신 분입니다. 네, 이 노래는 광식이 동생 광태라는 영화에 쓰였고요. 그 다음에 막내 최기섭 씨는 정말 몰랐어요. 사랑이란 유리 같은 것. 자, 이 노래는 어느 영화에 나왔을까요? 광식이 동생 강태? 아니 그건 좀 전에 그 세월이 가면이고 이 사랑은 유리 같은 것은 어느 노래? 우리가 했습니다 책경사에서. 나는 그게 그렇게 생각하면 좀. 안군 아는 것처럼 그러더니만 그냥 이 노래를 좋아합니다. 그렇지. 네. 난 또 원준이 씨의 노래인데요. 이거 우리가 정말 극찬하면서 봤던 벌새에서 은희가 벌새. 노래방 가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맞네요. 이 노래가. 맞다. 네. 너무 그 장면 너무 좋았는데 그래서 그래서 하여간 그 최창권 선생 이 전선을 간다라는 노래를 작곡하신 분의 삼형제가 모두 음악을 했고요. 다 유명한 대중가요 한 곡씩을 대표곡으로 하고 있습니다. 약간 얘기가 샜는데요. 오늘 최경사의 선택은 전선을 간다를 메인 테마로 하고 있는 서울의 봄입니다. 미리 제가 다 소개를 드린 것과 비슷하긴 하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라미. 네, 안녕하세요. 라미입니다. 네. 12월 이렇게 감미롭게 시작하네요. 맥스님 목소리와 함께. 네. 고맙습니다. 네, 전 12월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요? 크리스마스도 좋아하고 뭔가 그 연말 분위기 좋아가지고. 약간 오늘 그 안에 입은 옷이 그 연말에 그 무늬 색깔만 파란색일 뿐. 네. 그러네요. 그래서 집도 조금 트리를 하진 못했지만 양말 같은 것도 걸어놓고 또 아기가 있다 보니까 많이 트리도 구경 다니고 있어요. 아니 그 제가 지난주에 그 어디 고터 지하 이렇게 가다가 거기 풀이 엄청 팔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지난주만 해도 11월 아니에요? 어제만 해도 11월이지. 근데 점점 이 크리스마스 장식 이런 게 점점 빨라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 안 들어요? 이게 백화점이 제가 알기로는 백화점이 좀 어렵대요. 매출이 이제 많이 떨어져가지고 연말 분위기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그 연말 분위기에 몰리도록 막 그런 제품도 많이 팔고 전시도 많이 하고 막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그냥 크리스마스 트리를 12월도 안 됐는데 막 더 사셨어요? 봐야 돼. 안 샀지 당연히. 그 집에 그 리스 하나 있는데 이거 네. 어차피 매년 그냥 다시 꺼내가지고 걸어두면 되는 거라서 그렇지만 11월에 걸 수는 없다 이런 생각으로 아직 잘 모셔두고 있습니다. 자, 그 무늬를 뭐라고 하죠? 그 무늬 이름이 있을 텐데. 글쎄요, 저 이름은 잘 모르겠네요. 그래요? 연말 무늬라고 하죠. 연말 무늬. 네. 안군. 네, 저는 사실 오늘 단톡방에 군가가 공유가 되길래 군가를 부르시겠거니 했는데 전혀 상관없는 낭만적인 노래 세 곡을 부르셨네요. 네네. 근데 그러네. 군가의 선호도가 있나요?
아 이거를 있죠. 그 확실히 이 노래가 제일 좋긴 해요. 아 맞아. 네. 아니 그리고 국방일보에서 조사를 했더라고. 아 군가에 예, 대해서요? 군가를 조사를 2014년인가 한번 했고 그리고 올해 보면 이제 군가 경연대회라고 있어요. 올해가 벌써 10회던데 거기서 올해 그 대상만 빼고 최우수상, 우수상 받은 세 곡이 다 전선을 간다요. 그러니까 이게 인기곡이에요 지금도. 인기곡. 네. 가장 약간 그 군가 같지 않아. 제일. 네, 군가 같지 않고 여튼 다른 걸 들어보면은 제일 좋습니다. 물론 지금 막 그 뭐지 연애병사 과거 연애병사 시절에 뭐 군악대로 가셨던 분들이 새로 만든 군가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저도 뭐 들어보진 않았지만 과거 군가들을 떠올려 보면 전선을 간다가 가장 좋지 않나. 근데 약간 분위기는 좀 처지거든요. 들어봐서 그렇겠지만 근데 하여튼 이게 좀 그 느낌이 뭔가, 약간 뭔가 뭔가 그 너무 막 발랄하거나 막 네. 그 뭐 팔도 사나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발랄한데 마음을 좀 울리나요? 부르다 보면? 이거는 좀 마음이 울려. 그쵸. 이거 부르다 보면. 약간 민중가요 느낌도 날 맞아 들고요. 맞아. 그래서 제가 아까 이거 니무리알 행진곡이 괜히 생각 그냥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약간 연관처럼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안군이 제일 좋아하는 군가는 뭔가요? 팔도사나이요? 아니요, 저도 사실 전선을 간다가 제일 좋습니다. 그 저는 뭐 통신병은 아니었지만 사실 통신병 주제가기도 하거든요. 아 그래 그 웃긴 왜냐면, 얘기 하나 네, 있더라. 그러니까 전선을 간다가 다른 말 의미로. 그대로 진짜 와이어를 간다라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해서 아 와이어를 간다? 그러니까 전선을 간다가 여튼 뭐 제가 듣기로는 네. 그 통신병이랑 그다음에 그 공병들이 이 뭘 깔잖아요. 그러니까 네. 전선을 깐다고 그러잖아. 그래서 이거를 전선을 깐다로 바꿔서 부른다고. 전선을 깐다. 예. 그렇습니다. 네. 노시스. 그 뭐지 연극이 끝난 후 불러주신 그 노래를 제가 진짜 좋아해서 샤프가 샤프. 그리고 그거 친구에서 그 노래를 불렀던 배우가 김보경 배우였는데 맞아. 그럴 것 같아. 근데 그 아마 암 투병 후 하고 네, 사망하셨다고 그래서 그 소식도 되게 슬프게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니 근데 이게 굉장히 그 뭐랄까 선율이 멜로디가 세련돼 정말 있고 세련됐어요. 요즘 들어도 이런 노래는 없거든. 맞아요. 근데 이걸 이 최명섭 씨가 무려 재수할 때 작곡을 한 노래예요. 와. 그러니까 뭐 20살에 작곡을. 근데 한 저 누구야 김현철도 춘천 가는 기차 19살에 작곡했잖아. 하긴 뭐. 그때가 감성이 폭발하는 시기인 그 것 재수할 같아. 때 힘들어요. 그게 또 예술로 승화되나? 그렇게 그 승화됐을 아픔이.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그때의 그 뭔가 이 10대 후반, 20대는 좀 애늙었어. 어떻게 보면. 그런 맞아요. 조금 약간 지금 느낌하고는 좀 달라. 그때가 70년대 후반인 건가요? 아니죠. 80년대 초반? 80년대 초반. 예, 80년대 뭐 그때쯤 됐을 것 같아요. 참고로 제가 그 시절 노래 중에 좋아하는 노래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떤 거요? 박성신이라는 가수가 부르는 한 번만 더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것도 이거랑 약간 좋죠. 비슷한 것 같은데. 네, 제가 느낌이? 이런 노래를 좋아하나 봐요. 음. 나얼이 리메이크해서 불러서 들은 적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또 그러고 보니까 박성신 가수도 돌아가셨네. 그래요? 나 또 갑자기 슬퍼졌네 또. 아마 돌아가셨을걸요? 왜 그렇죠? 초반 분위기? 자중하겠습니다. 네, 저 인사드렸고요. 자, 2주의 댓글부터 시작해서 오늘 순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제이드님께서 오디오 클립에 단 댓글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 다뤄주시길 기다렸어요. OST 매일 듣고 있는데 음악적으로 너무 완성도가 있는 것 같아요. 전 원작을 전혀 모르고 봐서 모든 영화적 설정과 서사가 흥미롭고 재밌었습니다. 소리를 영상으로 재현하는 게 칸딘스키 같은 화가들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친근한 애니메이션으로도 가능하다는 게 놀라웠고 소재에 한계가 없는 이런 콘텐츠가 제작 가능한 시스템이 일본 애니메이션의 강점 같아요. TV판 애니 중에 언덕길의 아폴론이라는 작품도 재즈가 소재라서 기억에 남았거든요. 일본은 재즈를 잘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라미님 부상 낫기를 바랄게요라고 달아주셨습니다. 저 그거 못 물어봤는데 많이 나아지신 것 많이 같아요. 좋아지고 네. 있습니다. 가라앉고 있나요? 붕괴하고 있나요? 이제 완전히 계속 가라앉는 중이고 네. 그래서 이제 뭐 저희 엄마는 농담으로 더 세웠어야 하는 거 아니냐 하시지만 네, 너무 전 좋고요. 네, 아직 약간 감각은 안 돌아왔으나 네, 많이 좀 좋아졌습니다. 그 감각이 서서히 돌아오고 있어요? 네, 천천히 돌아오고 있어요. 처음에는 아예 아무 느낌이 안 났거든요. 그게 왜 그렇지? 왜 느낌이 안 나지? 아무래도 신경도 뭔가 회복이 손상이 되는 거구나. 되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다행입니다. 네, 다음 댓글은 하얀 레떼님이십니다.
안군과 같은 날 태어난 아들이네요. 안군처럼 잘 자라줄 것만 같아 기대됩니다. 조리원에선 예고했던 대로 레슨인 케미스트리를 모두 봤는데 나름 재밌었어요. 이번 화를 듣고 나니 서울 살 때 나름 재즈바나 재즈 공연도 구경했던 추억이 떠오르면서 이번 영화는 나중에 꼭 챙겨보고 싶네요. 너와 나도 꼭 보고 싶었는데 둘 다 언제 OTT에 올라와 줄런지 점점점 하고 달아주셨습니다. 네, 일단 출산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아들인지 딸인지는 없었죠? 아들이라고 아들이라고 하네요. 하셨네. 예. 너와 나는 지금 보니까 25,000이 넘어갔더라고요. 그 생각보다 제가 그때 좀 힘들게 봐서 그런지 사실 보기가 쉽지는 않은 영화인데 꽤 팬들이 있는 것 같네요. 자, 하여튼 뭐 당분간 영화 보기 어려우실 테니 집에서 감상하시고 혹은 채경사 들으시고 몸조리 잘 하시고 남편한테 맡기고 나가세요. 찐 조언이네. 진짜. 다시 저희한테 또 애청자 뭐 지금 어차피 애청자긴 하시지만 영화 보시면서 또 합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다음 댓글은 코니모지님께서 오랜만에 달아주셨습니다. 192화, 3화, 4화에서 달아주신 작품들을 극장에서 다 못 보게 되는 바람에 각 에피소드를 절반씩만 듣고 나중을 위해 아껴놨네요. 다행히 짬을 내어 서울에 보면 보고 왔습니다. 아마 여러 작품과 자료를 통해 접한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긴장감 있게 분노하면서 재밌게 봤고요. 주요 등장인물들이 이후 어떻게 되었는지 기사나 유튜브를 통해 찾아보는 재미도 쏠쏠했습니다. 과연 방송에서 어떻게 다뤄주실지 아주 많이 기대가 됩니다. 갑자기 확 추워진 12월 초 감기 조심하세요. 극장 방문은 못했지만 출퇴근길에 OTT 생활은 좀 했어요. 넷플릭스에서는 베컴 시리즈, 디즈니 플러스에서는 로키 시즌2를 가장 재밌게 봤습니다. 로키 시즌2는 지금 한참 헤매고 있는 마블에서 간만에 와 이런 작품도 만들 수 있었다니 싶을 정도로 너무 재밌게 본 작품이었고요. 로키를 14년간 연기한 히들스턴이 이번 작품을 끝으로 떠난다는 게 아쉬울 따름입니다. 라고 달아주셨습니다. 네. 베컴은 재밌다고는 하는데 보지를 못해가지고 알 수가 없네. 안 봤어요? 저는 축구는 크게 관심이 없어가지고 네. 축구 음. 베컴이겠죠? 당연히. 맞아요. 네. 축구 베컴. 혹시나 정말 관심이 없나 보네요. 네. 또 다른 베컴도 있나요? 그러니까 혹시나 뭐. 모르는 인물일까 봐. 네. 코니모지님 많이 바쁜 모양이에요. 요새 영화 잘 못 보네. 예. 그러게요. 잘 모르겠네요. 저는 왜 이렇게 바쁜지. 그러니까 영화관에 갈 시간이 사실 안 나죠. 저는 평일 낮에 시간이 좀 되니까. 근데 출근을 하고 저녁에는 아기를 보니까 영화 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많이 좀 보내주세요. 제가요? 네. 생각해 볼게요. 네. 네, 다음 댓글은 팟빵의 책책북북님이십니다. 누가 다치셨나 했더니 라민님이셨군요. 올 초에 제 아내도 코뼈가 부러졌습니다. 밤늦게 만취해서 들어오다가 집 앞에서 넘어졌는데요. 상의가 온통 피로 물들었더군요. 아니나 다를까 수술을 해야 했습니다. 입원은 이틀 정도 했었는데 회진 오신 의사분이 안타까운 일을 당하셨다는 말만 대여섯 번 반복하는데 이거 분위기가 묘하다 싶었습니다. 너무 웃기더라고. 뒤늦게 알았죠. 저를 아마도 그 폭력 남편으로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점점점. 아무튼 라미님 고생 많으시네요. 쾌차하십시오라고 달아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도 코니모지님에 대한 약간의 의심을 집 밖에 보내줘야 하나요? 네. 재밌는 에피소드 공유 감사합니다. 네. 그 의사 선생님도 얼마나 이거 말은 하고 싶은데 이거 뭐라고 참 직접적으로 얘기하기도 그렇고. 의료진한테 신고의 의무까지는 아닌데 약간 충분히 의심이 되면 그렇지. 그런 걸 해야 된다는 거 들었어요. 특히 이제 아동 폭력 같은 경우는 더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되고 그런 게 있다더라고요. 네. 그리고 책책북북님께서 그 얘기와 함께 블루자이언트 봤던 얘기도 써주셨습니다. 조조로 블루자이언트를 봤습니다. 유튜브 켰는데 때마침 올라온 채경사까지 타이밍이 좋네요. 더숲 아트시네마라는 아주 작은 관에서 봤는데요. 절반 가까이 좌석을 채우고 다 같이 숨죽이며 영화를 보는데 모두 즐기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랜만에 살짝 소름 돋는 경험이었어요. 작화도 부족하고 일본 특유의 세계 최고를 부르짖는 자기 개발성, 동기부여발, 낭만 범벅 스토리이긴 합니다만 강렬한 재즈 음악으로 꽉 채웠기 때문에 단점을 상쇄하고도 남는 것 같아요. OST도 좋았지만 다이가 색소폰 연주를 시작하고 마칠 때마다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내뱉는 소리가 가장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다이의 폐와 심장이 터질 것처럼 당신은 무엇에 전력 질주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은 언제나 가슴을 두드리는 메시지니까요. 그럼 다음에는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요라고 달아주셨습니다. 네, 이번 회차의 댓글들을 보면 확실히 그 저희 최경사단 여러분 뭐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상당히 이런 영화에 대한 그 관심 네. 이 있으신 분들이다라는 그 생각을 또 한번 하게 됐거든요. 네, 마침 타이밍 맞게도 저희가 이걸 하게 돼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댓글은 지난 저희 후원에 굉장히 많은 금액을 후원해 실수로. 주셨던 구마님이십니다. 근데 뭐 댓글을 달아보시니까 의도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음. 안녕하세요, 구마입니다. 그새 엄청 바쁜 일이 있어서 메일도 댓글도 못 남기고 구독료도 못 내와서 죄송스러웠네요. 지금은 파리 디즈니랜드 일루미네이션 기다리면서 글 쓰고 있어요. 11월 11일부로 유부가 되어 여행을 와 있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10박 12일로 스위스, 프랑스 일정이고 내일 모레 귀국인데 정말로 돌아가기 싫네요. 일단은 밀린 구독료 납부는 했으니 마음의 짐은 덜었다 싶고요. 그간의 자세한 과정은 차근차근 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건강 조심하세요 라고 달아주셨습니다. 네, 일단 결혼 축하드리고요. 그다음에 최경사 그 후원 금액 중 역대 최고액을 타이틀 홀더가 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축의금을 보내야 되는데 그러게. 일루미네이션은 뭔가요? 뭐 디즈니랜드에 뭐 그런 게 있는 모양이죠? 내가 아마 잘 그 몰라서. 사진 올려주신 거 보니까 뭐 어떤 레이저 쇼나 어떤 뭐 그런 그런 느낌. 것 같아요. 네. 음, 너무 재밌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지금쯤은 들어와 계시겠죠? 네. 그러시겠죠? 네. 서울의 봄을 보시면서 현실을 자각하고 네. 고맙습니다. 다음 댓글은 위드무비님이십니다. 블루자이언트는 제가 못 봐서 감상을 공유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며칠 전엔 현재 가장 뜨거운 영화 서울의 봄을 봤는데 마지막 군가가 흘러나오는데 일어설 수 없더라고요. 그냥 무겁게 앉아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화를 보고 난 후에 영화에서 사망한 실제 인물을 찾아보고 이후 가족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게 되었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역사에서 교훈을 느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근데 모든 걸 떠나 영화는 너무너무 재밌었네요. 극장의 봄이 느껴질 정도로요. 최경사분들은 어떻게 보셨을지 궁금합니다. 라고 달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준비했습니다. 서울의 봄. 여기 실제 인물들, 그러니까 뭐 영화적 캐릭터들의 모델의 본인 또는 가족이 굉장히 비극적인 삶을 맞이한 경우가 좀 있죠. 근데 뭐 그게 뭐 의문사라는 이름으로 남아 있기도 한데 뭐 의문사라는 건 법적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저건 모릅니다만 굉장히 하여튼 미심쩍은 부분도 또 많은 것도 사실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인가요? 네. 2주의 댓글이었고요. 자, 2주의 후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해 역대 최대액을 기록한 이후라서 또 기대가 되는데요. 안군. 네, 그 연말이라 그런지 많은 분께서 후원을 그래요?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장 먼저 파오파워님께서 7,777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마 책북님이신 것 같습니다. Not Quite My Tempo라는 이름으로 5,000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태풍이 이거 늘 재밌는데 네. 이거 뭔지 알죠? Not Quite My Tempo. 요게 그 위플래시에 나왔던 맞아요. 표현 대사죠. 아닌가요? 네, 네. 선생님이 쪼면서 이렇게 한 확 얘기죠. 잡으면서. 쪼면서. 그리고 제이드님께서 5,000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위드무비님께서 5,000원 후원해 주셨고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코니모지님께서 연달아 후원을 해주셨어요. 가장 먼저 1979원 후원해 주셨고 1979. 네. 네. 그리고 1212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1212. 네. 그리고 음. 19,400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숙제하셨네요. 네. 자, 이번 주에도 저희에게 따뜻한 후원 보내주신 최근사단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자, 계좌번호 한번 불러주시죠. 네, 저희 후원 계좌번호는 카카오뱅크 3333203435766766입니다. 네.
최경사는 네이버 오디오 클립하고 그다음에 팟빵, 애플 팟캐스트,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혹시 너무 많다고 생각하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줄일 수 있습니다. 창구 단일화까지는 조금 그렇고 네, 더 줄일 수 있습니다. 자, 메일 주소는 bookmovie42@naver.com이고요. 인스타 계정도 같은 bookmovie42를 검색하시면 이렇게 쳐도 되지만 그냥 최경사로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네. 하트, 댓글, 메일 모두 환영합니다. 근데 말이죠, 이번 주에 인스타 퀴즈가 내가 영화를 정답을 알면서도 나 뭔지를 모르겠던데 그 생일 잔치가 뭐예요, 그거? 그거 암호명. 암호명? 잘 내셨네요. 잘 내셨네요. 암호명이 뭐지 근데? 생일집 잔치인가? 네, 생일집 잔치. 그거였구나. 그렇군요. 근데 그거 맞추신 분은 어떻게 맞췄지? 영화를 보시지 않았을까요? 보시면 맞췄으려나? 네. 네. 자, 두 번째 코너입니다. 저희 멤버들이 2주 동안 읽은 책과 본 영화 소개해드리는 2주의 책영생활입니다. 이번 노시스부터 갑시다. 저는 한 편 봤네요. 그 어른 김장하라고 이게 실은 저는 이번에 개봉하고 두 번째 봤고 첫 번째 봤던 거는 이게 추석 때 텔레비에서 해줬어요. 그래요? 그때는 못 봤고 제가 이게 아주 잠깐 유튜브에 공개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게 아마 경남 MBC에서 만들었나? 맞아요. 네, 그래서 그때 하여튼 유튜브로 봤었고 이번에 극장에서 한 번 더 봤는데 그럼 보셨나요, 맥스도? 나는 추석 때 텔레비로 봤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거 아침 7시에 해줬어요. 네, 이거를 만듦새가 뭐 어떻다라는 말을 하기 전에 일단 소재, 특히 이제 실존 인물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인물이 주는 그런 잔잔하고 좀 그런 파장 같은 거 그런 게 좀 좋았던 영화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른이라는 말에서 우리가 한번 더 생각을 해보게 만드는. 그러니까 뭐 가진 걸 다 내놔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서 이런 측면도 있겠지만 그냥 이런 식으로 자기 소신을 가지고 그냥 쭉 사는 사람 자체를 보기 좀 드문 세상이라서 그런 의미에서 어른인 게 아닌가 하는, 그래서 추천합니다. 네, 다들 제목은 들어봤나요? 제목만 들어봤어요. 제목만. 요새 TV 다큐멘터리 또 개봉하는 경우가 많아요. KBS도 하나 하던데 이것도 근데 내가 처음 볼 때 생각인데. TV 다큐멘터리고 애초에 무슨 전국 방송을 할 거라고도 생각 안 한 다큐멘터리거든요. 저는 MBC에서 전국 방송망을 통해서 보긴 했는데 아침 7시에 틀었잖아요. 그거는 그냥 틀어줬다는 얘기거든. 그냥 인기가 있으니까 그냥 아침 7시에 옛다 한번 보려면 봐라 이러고 틀어준 거기 때문에 그랬는데 생각외로 뭔가 완성도라기보다는 그냥 어떤 룩 자체는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그 지역 MBC에서 했는데 요즘엔 장비들이 다 또 좋아지고 그래가지고 어디서 만들었든 다 기본적인 그런 일종의 물리적인 환경은 다 되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화면이 들었어요. 새끈하죠. 깔끔해요. 네. 자, 라미. 네, 저는 일단 아수라를 다시 봤고요. 넷플릭스에 있더라고요. 네, 넷플릭스. 오늘 조금 시간이 돼가지고 애기 등원시키고 봤는데 저는 아수라가 더 재미있더라고요. 또 그런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아수라가 더. 음. 근데 이 아수라가 나 아수라 못 봤는데 보고 싶은 생각도 없었지. 근데 지금은 보고 싶지만. 근데 이게 약간 서울의 봄하고는 뭐 정치적인 입장에서 반대에 서 있는 뭐 그런 영화예요, 이게? 왜 아니, 그렇게 뭐- 약간 얘기가 되지? 이거 얘기하면은 뭐 또- 조금 네, 더 또- 맥스가 네. 정치적으로 발돋움하실 수 네, 있긴 그렇죠. 합니다. 난 안 봤으니까 얘기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보고서 네. 그럼 오세요. 알겠어. 그러니까 특정 인물을 음. 약간 좀 떠올리게 하는 물론 처음에 만들 때나 인터뷰할 때 이 영화는 무국적 영화다라고 그렇죠. 이야기를 하지만 무국적? 훗날에 이제 그렇게 해석이 되어질 법한 사건이 왜냐하면 일어나서 존재하지 않는 도시예요. 안남이라는 도시는 안산과 성남을 합친 건데 공교롭게도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아니 근데 그게 그 사건 그게 언제 나온 영화? 네가 한 6년 전 나온 영화잖아. 7년 전에 나왔어요. 근데 네. 이 지금 일종의 거기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그때 알려지지도 않은 거잖아.
알려졌었나? 모르는 일인 거죠. 아, 모르는 라고 일이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음모론을 얘기하는 사람 쪽인 거고 우리 어디까지 이런 얘기는 맥스님의 목소리를 통해서 얘기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왜? 보고 오세요. 나 안 봤으니까 너무 얘기하기 편하네. 아니 아수라가 그리고 어. 다시 보니까 뭐가 너무 재밌냐면 서울에 본 멤버들이 다 그쵸. 보여요. 나와요. 그쵸 음. 그쵸. 근데 구석구석 진짜 딱딱딱 등장할 때마다 와 서울에 본 나왔던 그게 같이 떠오르면서 더 좀 와닿는 그런 그쵸, 재미가 있더라고요. 정확히 얘기하면 아수라의 멤버들이 서울에 보면 다 나오는 그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 재밌게 그렇구나. 봤고 네. 그리고 제가 영화를 2편을 더 봤는데 독전 2랑 음. 천박사 테마연구소를 어머머머. 봤어요. 독전2가 그렇게 별로라고 하던데 그렇게 별로예요? 네 그렇게 별로였습니다. 저희가 독전을 했죠, 아닌가요? 독전을 했던 것도 것 같은데. 네. 독전은 괜찮았어요 영화가. 저도 독전은 좋았어요. 그래서 내가 사실 엔간하면 제작 발표회를 이런 영화는 잘 안 가는데 내가 궁금해가지고 한번 갔어요. 더구나 뭐 넷플릭스 영화잖아요. 네. 근데 넷플릭스 영화제 제작 발표회를 처음 갔어 내가. 근데 제작 발표는 또 재밌더라고. 그래서 영화 되게 재밌게 나오나 보다 했는데 막 나오자마자 그냥 막 진짜 대놓고 혹평이 그냥 막 쏟아지길래. 독전 이혜영 감독 아니었어요? 맞습니다. 이해한 감독이 투는- 감독은 바뀌었어. 아 네. 감독 바뀌었어. 그래서 저는 굳이 독전을 보신 분들이 그 좋은 기억을 갖고 있는데 이걸 보라고 하고 싶지 않은 그런 감정이 그 정도예요? 들었어요. 네. 안타깝지만 그렇구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천박사 테마 연구소 역시 네. 투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투가 나올 것 같은 거 여지를 남기긴 했나요? 이게 약간 시리즈처럼 아. 그 부제가 있어요. 음. 뭐 설경의 비밀 해가지고 이제 그래 맞아. 이 천박사, 제목부터가 그런 거 네, 아니야. 강동원이 계속 이렇게 상황이지. 테마를 하는 거를 아마 잘 되면 그 조선 명탐정인가요? 그것처럼 아. 좀 다음 아. 편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강동원 봐서 즐거웠고 그렇게 마무리하는 것으로 저는 마음속에 다신 보지 말자. 네, 네. 문을 닫았습니다. 음. 그리고 제가 예능으로 콩콩 팥팥을 아. 보고 있어요. 콩심은대 콩나고 팥심은대 팥난다 이거 뭐 이광수, 도경수, 뭐 김우빈 해가지고 막 나오는 건데 저는 되게 무해하지 않은 예능인 것 같아서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무해한 무해하지 않은. 무해한 무해한 강조 네, 무해한 이건 좀 추천드리고 싶네요. 출연자 중에 김기방님만 언급이 안 된 것 같아서 언급하겠습니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4명 중에 그래도 4명인데 3명 얘기하시고 김기방 맞아요. 배우만 얘기 안 한 것 같아서 제가 김기방 배우님 진짜 좋아하고 와이프분도 너무 잘 알고 하겠습니다. 있고 강조 좀 이게 확실히 좀 그게 있네요 사람이 기억나는 네. 사람 선호도 순으로 순으로 하다 보니까 하다 네. 보니까 사과드립니다. 네. 안구는요. 저도 아수라를 봤고요. 어. 워낙 아수라에 대한 뒤늦은 이 약간 팬덤이 생겼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렇게 생겼어요. 원래부터 뭐 아수리언 뭐 이래가지고 뭐 그것도 막 안남 초반에 뭐 막 뭐 그렇게 흥행이 되진 않았었고 나중에 이후에 막 그래서 VOD 때문에 손익분기점을 넘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넷플릭스로 봤는데 네 저는 좋았습니다. 서울의 봄 때문에 보게 된 거예요? 아니 네 서울의 봄 때문에 봤습니다. 혹시 서울의 봄 저기가 있네. 뭔가 어쨌든 김성수 감독 하면은 물론 비트를 제가 아주 어렸을 적에 봐가지고 그때 기억은 그냥 옛날 영화라는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요번 영화를 봤을 때 그런 옛스러움이 없어서 이 감독의 전작인 아수라를 봤던 건데 굉장히 편집이라든지 그런 게 서울의 봄에서 느껴졌던 감정이 아수라 때도 느껴지는 것 같아서 그래요. 네. 재밌게 봤습니다. 궁금해지네. 보긴 봐야 되는데. 근데 보기만 너무 많아. 생각보다는 선혈이 낭자하긴 해요. 네. 아니요, 근데 맥스님이 이 정도는 보시죠. 그쵸. 네, 뭐 사실 이제는 뭐 성장 많이 미드소마나 하셨고. 그런 거랑 비교해 네. 보면 뭐 잽도 안 되는 수준이긴 하지만 음. 뭔가 잔혹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것들은 조금 각오를 하시고 보면 좋지 않을까. 약간 청불 그런 영화구나 그러니까. 그거 봤고 네. 넷플릭스 시리즈로 푸른 눈의 사무라이라는 애니메이션을 봤는데 맞다. 저도 봤다. 네. 아주 재밌습니다. 맞아, 재밌어요. 저는 최근에 이 작품을 계속 추천하고 있는데 일본 에도 시대를 배경으로 복수하는 이야기예요. 킬빌 느낌도 나는데 주인공이 여성 그 사무라이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여성 서사도 굉장히 잘 만들어낸 것 같고 실제로 여성 사무라이가 있었나?
이 영화 자체가 그 기본 큰 핵심이 일본 에도 시대 당시에 들어온 백인 4명을 찾아 죽이는 얘기입니다. 본인이 그 백인의 그러니까 사생아이기 때문에 뭐 하여튼 뭐 그런 식의 이야기인데 상당히 잘 만들었고 상당히 잔인하고 상당히 선정적입니다. 네. 네. 그림이 되게 좋아요. 네, 맞아요. 그 아트웍이 굉장히 뛰어나서 보는 맛이 있고 그리고 사운드가 약간 저는 좀 아쉽긴 했는데 이게 어쨌든 일본 시대를 배경으로 하다 보니까 저는 오디오를 바로 일본어로 바꿨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만든 거라 기본 오디오가 영어입니다. 그래서 영어는 서라운드 사운드가 제공이 되는데 그 일본어는 제공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저는 일본어로 봤는데 매우 만족스러운 작품이었습니다. 혹시나 관심이 있으시면 꼭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푸른 눈의 사무라이. 사무라이. 네. 네. 근데 그 푸른 눈의 사무라이가 여자다 이거죠. 네. 8편이고 아마도 시즌 2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그 넷플릭스 보면은 그거 안 뜨더라고요, 아예. 그 플루톤가 그 애니메이션을 네. 뜨는데 이거는 안 뜨더라고요. 자, 거기까지? 네. 네. 저는 쭉쭉쭉쭉 한번 소개를 드리면 레슬리에게라는 뭐 여우주연상 아카데미 후보에 올라갔다는 그 영화를 봤는데 그 이 배우가 연기는 진짜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근데 기대에 비해서 그 작품 자체는 연기에 비해서 그렇게 기대했던 것만큼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최경사가 한때 키웠던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님의 괴물 신작. 예. 너무 기대돼요. 졸리다는 얘기가 있던데. 좀 잤어요. 예. 아니나 다를까 좀 자긴 했지만 굉장히 이게 시나리오 각본상 받았잖아요. 칸에서 네. 각본상 받을 만하다라는 생각이 자다 깨다 일어나서 나중에 들었어요. 왜냐면 이게 약간 7인의 사무라이 맞나? 그 시각이 여러 사람의 관점 맞죠? 네. 예. 그 느낌을 그런 구성을 약간 취하고 있는 영화거든요. 제가 프로모션으로 본 건지 아니면 누가 그냥 평을 썼던 건지는 구분이 안 되는데 브로코는 잊어라 이렇게 누가 브로코는 완전히 잊어야 돼. 그러니까 브로코랑은 내가 보면 비교가 안 되는 영화. 브로코 진짜 순간 뭔가 했어요. 뭐였지? 원래 예전에 짝수해에 고레다 히로카즈가 못 만드는 뭐 그런 게 있었는데 근데 브로코를 우리가 했다는 거. 그러니까. 그러고요. 이게 또 그리고 루이치 사카모토가 음악을 했거든요. 네. 음악이 또 되게 좋아요. 마지막에 엔딩 시퀀스에 나오는 그 음악이 좋고. 그다음에 그 한국의 그 독립 예술 영화들을 한 2편을 봤는데 이게 다 여성 서사인 거거든요. 물비늘이란 영화, 그다음에 교토에서 온 편지, 그리고 3일간의 휴가. 3일간의 휴가는 쇼박스 거기 때문에 뭐 독립 영화라고까지는 뭐 하지만 신미나 배우 나오는. 네, 제작비 규모는 크지 않고 3일간의 휴가는 김혜숙 씨가 엄마고 근데 죽었는데 3일 동안 하늘나라에서 휴가를 받아서 딸을 만나러 평소에 좀 약간 서로 냉담했거든요. 그 상태로 끝나가지고 이 딸을 만나러 와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어요. 육상요 감독. 아이고 되게 오랜만에 왔죠. 그리고 물비늘 이거는 독립 영화인데 그 죽은 손녀, 그러니까 물에 가서 죽은 손녀의 흔적을 찾기 위해서 할머니가 이렇게 애쓰는 얘기. 근데 그 손녀가 죽을 때 같이 있었던 그 친구,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이 친구의 이야기와 할머니 얘기를 이렇게 섞어가지고 약간의 스릴러적인 느낌도 주면서 만든 이것 역시 여성 서사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제일 잘 본 영화는 교토에서 온 편지라는 영화인데 이거에 한마디로 어머니가 되게 고생을 해서 아버지 없이 딸 셋을 사이자매를 키웠는데 이 세 자매가 다 자랐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엄마가 일본 사람이었네? 여긴 부산인데? 물론 100% 일본 사람은 아니고 엄마가 일본인 어머니를 두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냥 어렸을 때 교토에서 살았거니 했는데 아버지가 거기 가서 살았기 때문에 알고 보니까 어머니가 일본인 어머니를 두고 있었고 근데 그 어머니는 한국에서 그 당시에는 쪽발이 소리를 듣고 박해를 받기 때문에 그 사실을 숨기고 살아왔어요. 근데 어머니가 슬슬 치매가 와. 치매가 오는데 그 어렸을 때 자기의 일본인 어머니한테 받았던 그 교토에서 온 그 편지를 간직하고 있어요. 근데 어머니는 일본말을 잊어먹어가지고 그걸 못 읽어. 딸들이 그걸 발견하고
이걸 막 해석을 해 이게 무슨 내용인지 뭐 그런 내용들인데 저는 이 영화 근데 왜 흥미가 갔냐면 여기 사실 한선화 씨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한선화 씨가 그 부산 출신이야 또 워낙에 사투리를 너무 이쁘게 잘하고 올 총가의 그 창밖은 겨울이라는 독립 영화가 하나 있어요. 진해를 배경으로 찍은 건데 나 거기서 야 너 이 그 사투리 연기 너무 잘한다. 너무 그리고 되게 캐릭터가 이렇게 츤데레 여자 츤데레 같은 느낌인데 되게 인상 깊게 봐서 이것도 봤는데 여기서 역시 비슷한 캐릭터가 나오는데 역시 굉장히 이 뭔가 제가 그냥 호감 가는 그런 사투리 연기, 부산 사람 연기, 젊은 부산 여성 연기를 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 한선화 씨의 영화를 뭐 뭔가 출연작을 본 거라고는 그 창밖은 겨울하고 이것밖에 없는데 술꾼 도시 여자들에서 인기를 네. 끌었다면서요. 네, 진짜 잘했어요. 잘했어요? 네. 그건 드라마인가요? 그렇죠. 그렇죠. 아, 그거 막 시리즈예요? 막 여러 편 있나? 2까지 나왔어요. 나와요. 시즌 2까지 잘 시즌 돼가지고. 투. 네. 그거는 뭐 그 드라마예요, 그것도? 드라마죠. 그러니까 장르가 드라마? 약간 코믹하고 여성들 우정을 그린. 네. 거기서도 사투리 막 쓰는 그런 거예요? 거기서는 약간 굉장히 푼숙 네. 맞아요. 요가 되게, 강사로 네. 나와요. 음. 아니 나는 이번에 청룡영화상 시상식을 보는데 음. 객석에 저기 한선화 한선화 씨가 있었죠? 앉아 맞아요. 있었어요. 뭐 그래서 있었지? 뭐 때문에 그 그 후보에 올랐나 봐. 달짝지근의 7510. 아. 그랬구나. 이번에 청룡영화상 작품을 많이 하셨네요. 근데 되게 연기를 잘하는 것 같아요. 이런 거기에서도 독립영화에 후보로 올라 있었구나. 근데 이번 청룡영화 잠깐 세면 청룡영화상 우연히 돌리다가 청룡영화상 하네 이렇게 해가지고 봤는데 뭐 재밌게 봤어요. 이병헌 씨 또 관록의 그 수상소감도 재밌었고 근데 올해 참 영화 없었다 이런 생각이 막 보면서 드는 거야. 후보에 저것도 후보에 올라가나 막 약간 이런 느낌도 사실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청룡영화상이 최근 몇 년 동안 약간 후보작 논란이 있긴 해요. 몇 가지 아, 그래요? 작품들한테 네. 상을 다 나눠주는 그러니까 계속 중복돼서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 배우들이나 감독을 출연시키려는 좀 목적인 건가 싶기도 하고. 그건 아닐 것 같긴 근데 한데. 보통 그러니까 그 후보를 그러니까 부문별로 후보를 많이 올려 다양하게 올려야 언급된 영화들이 많아질 텐데 뭐 이를테면 이번에 밀수 같은 경우는 전부 다 후보에 들어가 있고 맞아요. 막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좀 저도 또 그런 최우수 느낌 받긴 했어요. 작품상을 또 밀수가 받았잖아요. 네. 네. 저는 콘크리트 유토피아가 더 좋았는데 개인적으로. 저도 가능성은 그게 더 높다고 봤는데 네, 그러게요. 밀수한테 가더라고요. 근데 최근 영평상은 콘크리트 유토피아가 거의 휩쓸긴 했었던 것 같아요. 이거 그러면 가만 있어봐. 서울의 봄은 내년도에 후보가 그러니까 되겠군요. 좀 그게 그러네요. 아쉽더라고요. 왜냐하면 딱 연말에 나와가지고 그러네요. 내년까지 이 기세가 가기가 음. 어려울 좀 터인데. 근데 백상 같은 거는 또 5월 6월에 하니까 그쵸. 그런 거는 괜찮겠네. 우리가 막 상 주는 거 걱정하고 마치 심사위원이냐? 고민되네요. 그리고 그 김혜수 배우의 마지막 30년. 와, 맞아요. 어떻게 30년을 그걸 할 수가 있는지 그 참. 마지막에 그 비율 바꿔주는 거 KBS에서 아주 참 진짜 잘했다는 괜찮았어요. 느낌이 들었습니다. 비율 바꿔주는 게 뭐죠? 그, 화면 비율을. 네, 김혜수 배우가 마지막 그 소감을 얘기할 때 영화의 장면으로 만들어줬어요. 아, 네. 그뭐 4대 3이라고 했나? 그, 뭐지? 그 가루 위에 그러니까 그 사이즈. 마스킹을 딱 넣어주면서 그 시네마토 레터박스를 넣었다 네. 이거죠. 그렇게 딱 근데 이 많은 이슈들을 저 박진영 씨가 다 잡아먹고 물어가지고 짤은 그것만 놀아요. 그걸 박진영이 다 안 잡아먹을 수 있었는데 거기 이성민 씨가 아, 맞아요. 나와가지고 리액션들 다 집에 잡혔다고. 오는 바람에 표정 보라고. 그 전부 확인하느라고. 아 박진영 참. 대단한 아티스트 같아요. 네, 참. 이것도 자기 커리어로 승화시킬 것 같아. 그렇겠죠. 근데 목이 좀 갔더라 이제. 쉽지 않은 거죠. 안 쉽지 나와, 않은 안 나와. 거죠. 춤추면서 네. 그것까지 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뭐 거기서 그러고 있는 거 자체가 그렇죠. 대박인 맥스님 거죠. 가서 네. 하셨어야 되는데 노래하면 맥스인데 또 최경사의 랩도 할수 있어. 맥스입니다. 근데 박지영이 참 진짜 생각해보니까 여러 이슈를 잡아먹은 게 그 수상 소감 이성민 씨가 나와서 그렇게 했지만 또 이병헌이 이걸 물고 들어와가지고 댄스 배틀 댄스 배틀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건 그거대로 또 막 화제가 됐죠. 자 그 독립영화까지 했고 그 다음에 제가 그 리빙 어떤 인생이라는 그 빌라이가 나오는 영화를 엊그제 봤어요. 이거는 이것도 사실은 또 점심을 급하게 먹는 바람에 좀 약간 빌드업인가요? 점심으로부터 시작되는 빌드업. 좀 졸고 말았는데. 근데 이게 1950년대 피부가 좋아지셨어요.
1950년대 나온 구로사와 아키라의 이끼루라는 영화를 리메이크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영화를 보고 난 뒤에 솔직히 말하면 줄거리가 막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졸았는데 그래서 나와가지고 막 찾아봤어요. 이게 줄거리가 뭔가. 그러면 봤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극장에 갔다. 앉았다. 상영관에 있었다 정도. 휴식을 취했다. 이끼루를 보고 싶어졌습니다. 이끼루 볼 거예요. 이게 이끼루가 그리고 마틴 스콜세지가 뽑은 역대 최고의 영화 탑 10에 들어가 있더라고 이끼루가. 네. 내용은 그냥 52년 작품이네. 네, 공무원이 은퇴하기 직전에 이거 내가 여태까지 뭐 살았지 그래가지고 막 이것저것 해보다가 결국은 동네 놀이터 하나를 만들어주고 나온다는 내용인데 사실 영화를 이게 되게 간단한 내용이지만 감동적일 것 같잖아요. 근데 제가 감동을 못 받아가지고 이끼루를 좀 보고 이걸 다시 다시 한번 보고 봐야겠다. 말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 안군이 혹시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신 울트라맨이라는 영화가 개봉하거든요. 네네네. 난 이런 영화는 사실 평생 보지도 않을 영화인데 내가 왜 봤냐? 도대체 이게 근데 울트라맨이 왜 계속 나오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울트라맨 심지어 실사 영화에 그냥 나오는 거야 이게 울트라맨이 말이 돼요 이게? 이게 도대체 무슨 이런 영화를 만드냐 싶어서 봤어요. 근데 거기에 주인공으로 심지어 뭐 주인공까지는 아니지만 주연급 조연으로 그 드라이브 마이카의 주인공이 나오는 거야. 아, 그래요? 그래서 이건 뭐야 도대체 이렇게 생각을 했죠. 영화는 참 신기하더라고요. 난 이런 안구는 혹시 이런 영화 본 적 있어요? 관심은 있는데 이런 일종의 전대물이나 이런 이 탈 쓰고 전대물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이게 있는데 정확히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저도 관심은 있는데 왜냐면 넷플릭스에 관련된 시리즈가 엄청 많이 나와요. 울트라맨 관련돼서. 그래가지고 전대물이 무슨 뜻이냐면 뭐지? 남인은 혹시 본 적 있어요? 이런 거? 아니요, 본 적 없어요. 관심도 없죠. 네. 하여튼 여기 그 고질라 같은 괴물도 나오고 맞습니다. 울트라맨도 엄청 그 조야한 그 디자인이잖아 그냥 네. 이상한 디자인. 울트라맨도 외계인이죠. 근데 막 사람들이 막 무슨 성인인가? 드라이브 마이크 주인공이 막 거기서 정색하고 연기하고 이러니까 참. 왜 우리 하베르 바르뎀은 인어공주에서 오빠도 했는데 그쵸. 그 대배우가 일본의 그런 머리 일종의 생각났어. 히어로물, 전대물과 그리고 괴수물 요것을 괴수물. 이게 뭔가 딱 중간쯤에 있는 느낌이어가지고 저는 괴수물은 참 많이 봤는데 그래서 요거는- 궁금해서 봤어요. 근데 지루하진 않아요. 그냥 뭐 시간은 잘 가더라고. 예. 마지막으로 저를 디즈니 플러스에 가입하게 만든 옷단이 다큐 비욘드 더 드림을 봤는데 완전 꽝입니다. 꽝. 이거 보지 마십시오 이거. 이거 내용이 하나도 없어. 와 정말 이럴 수가 있나 진짜. 실망을 하고. 그래서 아내가 대신 그 무빙을 지금 열심히 보고 있어요. 무빙 안 보셨죠? 저는 안 봤죠. 예. 재미있을 것 같더라고요. 슬쩍 이렇게 보니까. 네. 언제쯤 저희 추천 들어주실까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네. 자, 저희 메인 코너로 가겠습니다. 책영사의 선택입니다. 책과 영화 사이에 책 영사. 지금 한국 영화계에서 압도적인 흥행 1위, 지금 2위부터 10위까지를 다 합친 스코어가 1위를 따라잡기는커녕 거의 발끝에 정도 미칠까 말까 하는 압도적인 흥행 1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개봉 어제까지 9일까지 295만, 오늘 보니까 이제 오늘 낮 12시를 기점으로 300만, 개봉 열흘에 300만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 밀스보다도 조금 빠른 거고요. 콘크리트 유토피아보다도 조금 빠른. 치고 주말 지나면 지난 주말이 이틀 합쳐가지고 120만 들었거든요. 그럼 이거 지금 주말 지나면 400만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참 오랜만에. 근데 이게 압도적인 흥행 1위인데 평가도 압도적인 그 1위의 평가를 받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아마 제가 그 2주의 책임생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적으로는 올해 나온 한국 영화 중에 가장 영화적인 완성도가 높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12.12라는 사건을 본격적으로 묘사한 최초의 한국 영화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따져보니까 지난 7년 동안에 이제 5공화국의 시작부터 끝을 다룬 영화가 4편이 나왔어요. 테트랄로지라는 용어가 있더라고요. 있었는데 맨 처음에 나온 게 1987. 시간순은 시간순대로 맞진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광주 민주화운동을 다룬 택시운전사 그리고 이게 재작년이었나요? 남산의 부장들 이제 유신독재 최후를 그린 그 시간적으로는 남산의 부장들에 바로 이어서 가는 거죠. 12.6에 불과한
한 달 반, 2달이 채 안 되는 기간에 벌어진 79년 12.12 군사 쿠데타를 묘사한 서울의 봄입니다. 그리고 앞서서 3편의 영화들이 모두 흥행에 성공했어요. 남산의 부장들이 이게 코로나라 그렇지 이것도 아마 그 전 같았으면 거의 1,000만 정도 700~800만은 갈 수 있는 영화였고요. 택시 운전사가 1,200만인가 뭐 이렇게 됐고 1987도 이게 뭐 700만인가 거의 800만 됐으니까 3편 관객수 평균이 800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갈지 궁금하긴 한데 뭐 주말이 지나면 더 확실해지긴 하겠지만 1,000만은 좀 요즘 상황에서 1,000만은 좀 쉽진 않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근데 뭐 700~800만은 그래도 좀 바라볼만 하지 않나?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자, 뭐 워낙 요새 바이럴이 많이 되고 있어서 뭐 정보들이 넘쳐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더 말씀 안 드리고 그래서 더욱 우리 안군의 비하인드가 궁금해지는 시점입니다. 네. 정보가 너무 많아서 간략하게만 준비해봤습니다. 아니 간략하긴 좋은데 정보가 너무 많은 거 말고 우리가 안 들은 거. 새로운 거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너무 부담되겠다. 최경수의 있을지 전두광이라니까. 이런 거 댓글로 도와주셔야 됩니다. 청취자분께서. 일단 김성수 감독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봤어요. 1961년생이시더라고요. 환갑이 넘었습니다. 세종대 영어영문학부를 졸업하고 이 영화의 꿈이 있어서 동국대 대학원 연극영화학과 영화연출 전공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카데미 교육의 한계를 느끼셨는지 중퇴를 선택하고 박광수 감독의 연출부로 들어가서 영화를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93년 비명도시라는 단편 영화로 데뷔를 하게 되죠. 이 작품은 서울 독립영화제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금관 단편 영화제에서 심사위원 특별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1995년에 상업영화 데뷔작이 런어웨이입니다. 찾아보니까 이병헌 배우의 굉장히 앳된 얼굴을 확인할 수 있는 영화더라고요. 그리고 뭐 유명한 비트, 태양은 없다가 흥행을 하면서 대중적인 인지도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2001년 무사, 2003년 영어 완전 정복이 기대했던 만치 흥행이 되지는 못해서 그 이후로 10년 동안 영화 제작 활동이 없으시더라고요. 2013년에 10년 만에 복귀작인 감기가 311만을 들었지만 흥행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재기했다라고 볼 수 있지만 당시에 영화 완성도 측면에서 아쉬움이 남겨진 그런 미완의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6년 9월 아까 저희가 이야기했었던 아수라로 복귀를 했죠. 개봉 전 예매율이 80%를 넘길 정도로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은 영화입니다. 그리고 개봉 첫날 청불 영화로는 당시 오프닝 신기록인 50만 관객을 모으면서 뭔가 흥행이 잘 되나 싶긴 했어요. 그런데 당시의 관람객이랑 혹은 평단의 혹평이 나와가지고 최종 흥행 점수는 만족스럽지 못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지만 뒤늦게 입소문을 타서 VOD 등 판매량이 조금 됐다고 해요. 그래서 손익분기점은 넘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7년 만에 복귀작이 이번 서울의 봄입니다. 참고로 이번 작품의 제작사가 저희가 다뤘던 남산의 부장들을 만들었던 하이브 미디어 코프인데 요 에피소드가 저희 3년 전에 다뤘었습니다. 2020년 네, 때. 맞아요. 당시에 올림채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었더라고요. 음. 어쨌든 근데 요 작품이 남산의 부장들보다 10년 일찍 시나리오가 기획됐다고 합니다. 네. 그 시나리오를 받았던 김성수 감독이 처음에는 거절했다고 하는데 굉장히 어쨌든 그 받았던 시나리오 자체가 단단해가지고 감탄했지만 그러니까 본인이 느끼기에는 조금 역사 다큐멘터리 같은 느낌이 있어서 아쉬웠다고 해요. 그런데 12.12 군사 반란 이야기가 그 김성수 감독 머리에 계속 맴돌기에 제작사 대표에게 메일을 보냈다고 해요. 근데 이 메일에 조금 더 영화적인 상상력을 더하자, 시나리오의 방향성을 좀 바꿔보고 싶다라는 내용이 담겼고 결국 김성수 감독이 이 시나리오를 받으면서 영화 제작이 시작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의 시나리오엔 홍인표, 홍원찬, 이영종 그리고 김성수 이렇게 4명이 참여하게 됐습니다. 김성수 감독이 참여하면서 이태신 장군, 이태신의 분량이 확 늘어났습니다. 조금 더 영화적인 캐릭터를 통해 단순히 이 영화가 신군부의 승리의 기록만으로 남지 않도록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실존 인물에서 이름도 바뀌었고 상황도 바꾸었고 그리고 인물 동선도 바꾸었다고 합니다. 김성수 감독의 영화들은 혹시 뭐 본 거 많이들 봤나요? 그 전작들을? 저 비트 받고 음. 태양롭도 아마 봤었던 것 같은데 조금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전 지금 언급된 거 다 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무사랑 감기도 봤어요. 네. 맞아 감기. 무사는 당시에 되게 화제는 됐던 것 같은데 난 그때 보진 막- 않았지만 막 중국 왜 배우도 화제가 나오지 됐지? 않았나요? 중국 가서 찍지 않았나요? 중국 가서 김희선 나오고 그때 막 뭐 로케나 뭐 이런 게 되게 장찌가 나왔나? 대규모고 뭐 이래가지고 되게 음. 화제는 됐던 네. 것 같아. 그때 근데 화면은 괜찮았어요. 간지나게. 아니 저는 사실은 그 필요에 의해서 작년에 그 이정재 태양은 없다? 정우성 때문에 그 태양은 없다는 그냥 나중에 맞습니다. 장찌가 장찌 나왔- 나오고 장찌가 나오구나. 안성기 배우 나오고 맞아, 그거를 받고 비트는 아마 텔레비에서 하도 많이 해줬으니까 음. 봤을 것 같고 근데 그 이후로는 하나도 땡기는 영화가 없어가지고 사실 안 봤거든요. 감기는 그 장혁 배우가 나오나? 맞아요. 그- 장혁 배우랑 그 수혜. 하지원 나오는 거 아니야? 아니요. 수혜가 나와요. 수혜. 그리고 저기 영어 모시긴 이나영 영화 맞아요, 완전 맞아요. 정복은 네. 둘 다 봤어요. 그게 안 땡겼던 게 이분의 특징 중에 하나는 지금 생각하니까 그런 것 같아. 대중성이 뭐 엄청나게 뭐 천만 영화 이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작품성을 엄청 평가받는 그런 감독도 아니고 좀 약간 어정쩡한 그런 로케이션이었거든. 근데 이번 영화를 보고 나서는 제가 뭐 아수라도 보고 싶고 하다는 게 이렇게 영화 잘 만드는 사람이었네? 맞아요. 이런 느낌이죠. 저도 지금 감기 나온 거 보고 제가 지금 화들짝 놀랐어요. 근데 그러니까 감독이 맞아. 맞네요. 감기는 TV에서 진짜 많이 해주거든요. 맞아. 옥신 같은 데서. 근데 끝까지 보기가 진짜 힘들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감기도 이 감독 물론 이제 후광효과일 수도 있는데 감기에서도 되게 뭔가 사회 비판적인 내용을 담으려 했던 그 시도는 있었던 것 같아요. 충족이 안 됐을 뿐이지. 근데 영화 완전 정복에서도 약간 사회적 맞아요. 있나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네. 그러니까 나름 계속 뭔가 두드리고 있었는데 드디어 이제 합이 맞기 시작했네. 본인이 원하는 그런가 봐요. 그런 것과. 그러면은 아수라도 사회 비판적 목소리가 담겼다고 보시는 걸까요? 저는 아수라에 대해서 어떤 멘트도 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맨날 자기 유도만 하고 자기 얘기 안 해. 아니 궁금해가지고 저는 김성수 감독 작품을 다 못 봐가지고 다 아수라 보신 보셨다면서요? 아수라 아수라 말씀해주세요. 봤다며. 아수라를 봤기 때문에 저는 사회 비판적 메시지가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네. 자꾸 이렇게 침묵 유도할 거예요. 계속하세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이 12.12 군사 반란과 영화를 비교를 좀 해봤는데요. 워낙 어쨌든 관련된 내용들이 많아서 그리고 자잘이 각색된 부분은 상당히 많은데 영화적으로 만들어진 허구적인 상황만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나 이거 라미의 시노베에서 할 줄 알았어. 라미가 뭘 포인트로 했을까 지금 되게 궁금해서. 서프라이즈. 안 겹쳤다면 제가 해도 될까요? 그럼요. 다행입니다. 일단 사실 이 부분부터는 어느 정도 영화의 스포일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감안하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화에서 전두광, 그러니까 황정민 배우죠. 전두광이 육참 총장 체포 재가를 받으러 갔다가 실패하고 돌아오는데 체포될 뻔한 한 장면. 요거 영화적 허구입니다. 그쵸. 네. 왠지. 왜냐하면 너무 서스펜스가 있어. 그쵸. 김성균 배우가 연기한 김진기 헌병감이 국무총리 공관에다가 전화를 건 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영화처럼 즉각 체포 명령을 내리진 않고 대기 명령만 내렸다고 해요. 그 사이 실제 전두환은 총리 공관을 빠져나갔고 그 당시 거기에 있었던 헌병대는 한화의 병력에 의해 무장 해제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만 해도 충분히 아니, 영화적이긴 결국 하다. 체포하려다가 또 바뀌어가지고 대기하라고 그쵸. 영화적으로도 나오긴 하잖아. 근데 거기에 총을 겨누고 뭐 그런 식의 문을 뚫고 막 차가 네. 나가고 막 그런 식의 서스펜스는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두 번째 전두광의 마음속에서는 근데 그 정도만으로도 충분히 그 정도 그랬을 수 있죠. 서스펜스가 있었을 거예요. 갑자기 막아 세우면 얼마나 철렁했겠습니까? 그리고 이태신 장군이 행주대교를 홀로 막아서 이공수여단 병력을 돌려보내는 장면. 요것도 허구입니다. 그럴만하죠. 그거는 뭐 영화 딱 봐도 허구 같은 느낌이 확실히 허구라는 느낌이 들죠. 일단 영화에 등장하는 공수여단에 붙은 게 다 짝수예요. 근데 실제 대한민국에 있는 공수여단은 다 홀수입니다. 이거 좀 일부러 그런 거구나. 네. 그러니까 여기서 등장하는 이 공수여단은 실제로는 1공수여단 일이겠네. 얘기고요.
그 1공수가 회군하라는 특전사령부랑 육본 지시를 무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회군을 했고 회군 명령을 받고 돌아간 다음에 영화에서처럼 그 박희도 여단장, 그 최병모 배우가 연기한 도희철이 그 오면서 재출동한 거는 팩트입니다. 어쨌든 근데 영화에서는 그 특전사령부 얘기 무시하고 가다가 이태신이 맞고 되돌아갔지만 뭐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태신과 김준엽이 체포되는 장면도 많이 달라졌죠. 실제 뭐 어쨌든 이 역의 실존 인물인 김진기 헌병감과 장태환 장군은 사실 두 분 다 수경사 사령관실에서 대기하다가 무장해제 당했습니다. 하지만 영화에서는 김진기 헌병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벙커에서 육군본부 벙커에서 네, 잡히는 거기에서 체포됐고 이태신 장군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최후의 그 결말 장면으로 변경이 되었던 거죠. 그리고 뭐 일부 사람들이 보고 나서 가장 극적인 시퀀스였던 그 특전사령관과 오진호 소령 얘기는 너무 허구적인 것 아니냐라고 하는데 요거는 실화입니다. 그랬다더라. 정혜인 배우가 실존 인물이죠. 네, 그거 맞습니다. 실존. 정혜인 배우가 연기했었던 오진호 소령의 실제 실존 인물은 김호랑 소령이고요. 그 특전사령관은 정병주 사령관인데 실제 영화에서 묘사됐던 것처럼 이 둘을 체포한 박종규 중령이 김호랑 소령과 실제로 친한 사이였고 사건 직전에도 부부 동반으로 저녁 식사를 할 정도로 친했지만 결국 사살당했죠. 그 어쨌든 이 정병주 사령관을 지키다 사망한 김호랑 소령은 안타깝게도 당시에 특전사령부 뒷산에 안매장됐다고 해요. 그리고 정병주 소장은 이 군사 반란 이후 강제 예편되었고 그리고 아까 서두에 맥스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굉장히 불행한 최후를 맞은 것으로 얘기되고 있죠. 갑자기 행방불명된 뒤 시체로 발견됐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밝혀진 건 없고요. 어쨌든 요 시퀀스는 김성수 감독이 12.12 군사 반란을 압축하는 면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화를 뭐 컷을 나누지 않고 통으로 과감히 넣는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사령관을 잡으러 온 이들은 신군부의 회유에 넘어가 배신한 부하들이고 그를 지키던 소령은 어쨌든 동료의 총을 맞아 전사되었기 때문에 뭔가 같은 편에 배신해서 오는 충격과 희생이 다 들어가 있는 씬이다. 그러기에 상징적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모습의 군인들의 이 실존 인물의 삶을 담아내고 싶어서 영화적 통일성에 하자가 생기더라도 쪼개지 않고 통으로 넣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 얘기가 들어갔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련된 사람들을 찾아보면서 김성수 감독이 원했던 목적은 달성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그러니까 저는 뭐 군대를 그냥 뭐 갔다 온 남자들은 이게 일단 좀 그 직책이나 뭐 계급 뭐 이런 것에 대해서 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익숙하니까 바로바로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한번 생각하지 않고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여자들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막 이게 뭐 여단, 사단, 뭐 무슨 뭐 사단장, 뭐 경비 사령관, 그다음에 뭐 부관, 뭐 많이 나오잖아요, 뭐가. 그래서 그런 게 뭐 약간 진입장벽 같은 걸 느끼지는 않았어요? 뭐 영화가 이해가 아예 안 될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영화에서 뭐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영화에서 되게 친절하게 설명해줬다고 나름 친절하게 설명해줬다고 생각해요. 막 지도도 보여주면서 어디에 뭐 어디가 있고 근데 이제 이게 빠르게 지나가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뭐 30사단, 뭐 2공수, 8공수 맞아. 이런 단어를 들었을 때 아 뭐지? 그냥 뭐 뭔진 대충 알겠지만 정확히 뭔지는 모르니까 일단은 따라가 보자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었죠. 저도 전혀 그러니까 뉘앙스나 그 대사로 만들어진 맥락으로 충분히 이해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 제가 이게 사실인지 허구인지가 영화를 보면서 가장 이게 뭐 혼자 그 공수부대 행주대교 막은 거는 이건 뭐 딱 보는 순간 그냥 허구니까 그런데 이거 되게 허구 같은데 저런 얘기를 집어넣나 싶었던 건 뭐냐면 그 김포에 있는 야포단 수경사령부 산하에 있는 야포단에서 경복궁을 향해서 실제로 내렸다고 합니다. 포를 쏘라는 건데 난 그래서 사실 이거 완전히 허구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아니 거기서 김포에서 그 광화문까지가 거리가 멀기도 멀거니와
저기다가 포를 날리면 경복궁 저거 다 날아갈 텐데 그렇죠. 그 생각이 들어서 야 저게 말이 되나 싶어 저게 허구겠지 했는데 아니 근데 실제로 대기도 시키고 뭐 이런 게 실제로 또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표를 다른 쏘라고 거는- 하진 네. 않았지만 네. 그러니까 음. 그쪽에서 반대를 했다고 해요. 음. 그러니까 명령을 내리고 이거는 위험하다라고 음. 해서 어쨌든 뭐 결론적으로 안 쏜 건 맞지만 실제로 있었던 일이긴 하다. 누가 반대를 했다는 거죠? 그 저기 뭐야 야포단의 야포단에서 대령이, 예. 한번 그래서 저항하잖아요. 거기서도 나오지. 이건 좀 대사로 아무래도 나오잖아요. 어려운 것 같다. 근데 그 다음에 네. 영화에서는 뭐 쏘라면 쏘겠다라고 하는데 그러지는 않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거기 사용된 포가 이제 155mm 네. 곡사 견인포인데 제가 운생활을 그 155mm 포대에서 했기 때문에 저걸 날리면 그렇죠. 어떻게 되는지가 저도 뭐 예. 포병이었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어. 저는 155보다 작은 105mm 똥포인 였나? 105mm였는데 네. 저걸 날리면은 어떻게 되는지가 아고 그다음에 제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군대 이제 우리 대대가 중에 초탄의 효력사라는 표현이 있어요. 초탄의 네. 첫 발에서 효력 있게 유효하게 이제 포탄이 떨어진다는 건데 그걸 거꾸로 뒤집으면 초탄의 효력사를 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얘기거든. 그쵸. 초탄은 엉뚱한 데 떨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초탄을 해놓고 음. 0점 조절을 0점 해야 조절해야 되는 되는데 건데 그러면 그게 청와대에 떨어질지 경복궁 긍전전에 떨어질지 알 수 없는데 30경비단이 요만하잖아요 사실 경복궁 그쵸. 앞에 있는. 그래서 와 저거를 쏜다고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한편으로는 이게 굉장히 서스펜스가 있었던 게 이태신 장군은 이 병력도 없고 이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 차포 다 뛰어서. 근데 김포에서 포를 날린다고 이러니까 한편으로 되게 긴장감을 높이는 맞아요. 그런 효과를 줬던 부분 같아요. 그리고 저는 게다가 맥스님이 지난 에피소드 때 결말이 다르다고 그러니까 뭔가 어쨌든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맞아요, 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쏘나? 그러니까 이 뭔가 역사랑은 다르게 다 죽나? 뭔가 보여주나라는 기대감 때문에 더 서스펜스가 있었어요. 네. 아 좋은 스포네. 네. 자 안군의 비하인드 들어봤고요. 자 이제 이제 서울에 보면 어차피 다 알려진 이 역사가 스포인 영화이기 때문에 라미가 이제 이걸 어떤 부분에서 포인트를 잡아서 신업을 썼을지 궁금합니다. 네. 전두광의 롤은 이제 안군뿐만 아니라 라미한테도 또 제가 해야 되기 때문에 라미의 신업입니다. 네, 이게 뭐 역사적으로 다 알려진 사건이다 보니까 좀 고민을 했는데 안군이 뭔가 이 실제 사건 비교를 해주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철저히 영화 속 등장 인물들의 이름을 가지고 영화 내용만 가지고 구성을 했습니다. 네. 영화 서울의 봄은 이제 1979년 11.6 사태와 함께 시작을 하는데요. 당시 이제 박 대통령이 중앙정보부 부장한테 암살을 당하면서 비상계엄령이 선포가 됐고 이제 육군참모총장인 정상호, 이성민 배우가 연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계엄사령관을 맡게 돼요. 그리고 황정민이 연기한 전두광이 국군보안사령관 겸 11.6 사태의 합동수사본부장이 됩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권력을 휘두르기 시작하는데 사실 전두광은 이 군 내부의 사조직인 하나회의 수장이었어요. 근데 하나회는 철저히 자기네 조직만을 위해서 움직였고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면서 특권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를 경계하던 이제 정상호 총장이 정우성이 연기한 이태신을 수도경비사령관이라는 요직에 임명을 해서 전두광이 활개를 치는 걸 좀 막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하나회가 아닌 인물을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앉히고 또 하나의 사람들을 한직으로 보내려고 한다는 정상호 총장의 계획을 알게 된 전두광이 이제 막 분노를 해요. 그러면서 정상호 총장을 그 대통령 암살 사건에 묶어가지고 쫓아내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이를 위해 납치를 계획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납치를 먼저 하고 재보궐선거로 선출된 최한규 대통령한테 재수사 이제 재가를 받으려고 하는데 그러면서 하나회 멤버들을 불러 모아서 군사 쿠데타를 계획합니다. 그리고 전두광은 이태신을 비롯해서 사실 이 계획에 좀 방해가 될 것 같은 인물들이 있어요. 하나의 라인도 아닐 뿐더러 자신을 좀 경계하는 이 멤버들을 자신의 생일잔치라는 명목으로 불러들여서 발목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본인은 정작 거기에 가질 않아요. 하지만 전두광의 계획대로 모든 게 순조롭게 흘러가지는 않아요. 최 대통령이 재가를 내주지 않는 데다가 이제 참모총장이 납치되는 과정에서 아군끼리 총격전이 이미 벌어졌거든요. 그나마 이제 이태신과 그 헌병감, 김준엽 헌병감 그리고 공수혁 이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이 사태를 해결하려고 나서는데요.
근데 전두광과 노태건 등 하나회가 최전방 부대 등 군 세력을 총동원해서 서울로 집결을 시키면서 상황은 극한으로 치닫게 됩니다. 근데 영화는 이 과정에서 당시 군 세력의 무능함을 굉장히 노골적으로 묘사를 해요. 당시 국방장관인 오국상이 이제 미 사령부로 도망쳐서 숨어 있는 모습이라던가 이런 군 수장들이 위급한 상황에서도 뭐 차를 마신다거나 농담 따먹기를 하는 등 이런 모습을 비추면서 이제 진정으로 국가의 안위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를 드러내죠. 그래서 관광객들이 아니라 관람객들의 분노를 굉장히 일으킵니다. 여행 한번 가야겠다. 저 약간 계속 여행 가고 싶어가지고 이제 전두광을 필두로 한 반란군이 국방부와 수경사, 중앙청 등 차례차례 이제 장악을 해나가고 있었는데 이태신 사령관이 이제 공수여단이 중앙청까지 오는 것을 막으려고 한강의 다리를 봉쇄하면서 끝까지 맞서 싸웁니다. 그런데 맥스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영화는 역사가 스포라는 말이 있죠. 이태신의 이런 갖은 노력에도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마는데요. 이제 국방장관이 하나의 편에 붙어서 이태신 사령관을 직위해제 시켜버리고 최 대통령도 마지못해서 사후제가를 하면서 전두광의 신군부 세력은 승리를 자축하고 기념사진을 촬영을 합니다. 그리고 스크린에는 이 기념사진 속 인물들 하나하나의 여생이 비춰지는데요. 한 명도 빠짐없이 승승장구하며 살았다는 후일담을 전하고 이 배우들의 사진은 실제 모티프가 된 인물들의 실사로 바뀌면서 영화 서울의 봄은 막을 내립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 엔딩 씬이 진짜 그 엔딩 씬은 또 다큐멘터리처럼 끝나잖아요. 그래서 난 이 영화의 태도가 한편으로는 되게 모호하다. 이게 픽션, 그러니까 원래는 픽션이 아니라 그 마치 다큐멘터리처럼 거의 가고 싶었다는 거를 드러내면서도 또 픽션을 도입하는데 또 끝은 약간 다큐멘터리처럼 하고 그 실존 인물들의 그 직함들을 쭉 여생을 네. 이렇게 나열을 해서 처음엔 사실 이게 약간 오락가락한다는 그런 느낌이 사실 되게 들었어요. 인터뷰 보니까 마지막 결말에 대해서 왈가왈부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넣을지 말지. 근데 결론적으로는 넣자고 선택이 됐다고 합니다. 그것이 넣음으로써 이제 뭔가 주는 효과는 되게 네. 명확하거든요. 아 결국 저놈들이 다 잘 먹고 잘 살아가지고 헤쳐먹었구나. 한 시대를 다 헤쳐먹었구나 이런 느낌이 들긴 하는데 순전히 영화적으로만 보자면 약간 애매한 태도를 취한 거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저는 사실은 이 영화를 보면서 그러니까 이 영화가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되지? 이 영화가 갖고 있는 효용이라면 영화적 효용이라면 누구나 다 들어서 알고 있는데 거기를 마치 내가 따라다니면서 보고 가고 있는 그런 느낌을 준다는 게 굉장히 이 영화의 미덕인데 그럼으로써 나는 그냥 그 재미뿐만 아니라 아 저게 저렇게 됐었구나라는 거를 이게 활자가 아니라 영상으로 보니까 증언도 텍스트로 들으면 그냥 뭔가 약간 건조한 느낌인데 이건 너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맞습니다. 것 같잖아요. 그래서 야 저렇게 일이 있었구나. 그리고 사실 영화를 정확히 보면 전두광이가 처음부터 정권을 잡고자 저렇게 12.12를 일으켰나라는 생각이 살짝 들기도 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동해경비사령관으로 쫓겨날 것 같아. 그러니까 뭔가 그 상황을 처음에는 타개해보고자 했었나? 뭐 이런 생각도 잠깐 들기는 하더라고요. 어쨌든 하고 싶은 얘기는 오랜만에 진짜 뭔가 이게 정말 빠져들듯이 본 되게 오랜만의 영화다. 라는 완성도가 높은 대중영화라는 생각이 들고요. 배우의 구멍을 찾기가 좀 어려웠어요. 이따 배우 얘기할 때 좀 더 하겠지만 그리고 오프닝 사실은 저는 오프닝 시퀀스가 약간의 그 살짝 부감인 몹신인데 그 연기가 이렇게 약간 자욱해지려는 육군본부 보면서 그 곡을 보는 순간 아 이거 물건 나오는구나 이 생각이 저는 거기서 들었어요. 아 이거 물건 나오겠다. 그 분위기가 굉장히 압도적이었고 그 오프닝 시퀀스만큼이나 엔딩 시퀀스도 그 광화문 대치도 뭐 개인적으로 생각나는 커트는 전두광이가 이제 오토바이 타고 쫙 그 바리케이드 사이로 이렇게 까지 나가는데 그거는 또 부감 아마 그거는 저 뭐죠? 그 위에 띄우는 거 뭐죠? 드론 네. 씬인 것 같긴 한데 그 장면 너무 멋있었고 그 엔딩 시퀀스도 굉장히 군중 씬으로 잘 묘사가 된 그러니까 앞뒤가 정말 이 영화적이고 그 태도가 영화 전반에 걸쳐서 계속 숨 쉴 틈 없이 관철됐다.
그래서 정말 영화를 보는 게 뭐냐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준 그런 영화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총평부터 대충 한번 들어볼게요. 안구는 어떻게 봤어요? 제가 느꼈던 거를 자료를 찾으면서 김성수 감독이 인터뷰에 얘기했던데 본인은 그 뒷 장면은 마치 카메라 기자가 현장을 담듯이 담으려고 노력을 했대요. 근데 실제로 저도 영화를 보면서 그 현장에 있는 듯한 느낌? 그러면서도 뭔가 편집으로 샥샥샥 보여주면서 긴장감을 놓치지 않는 그 현장성과 긴박함을 잘 만들어낸 내공 있는 감독이구나를 느꼈죠. 그래서 아수라도 본 거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트에 대한 추억은 그냥 옛날 영화 정도로만 저는 남아 있어가지고 감독에 대한 기대치가 없었는데 너무나도 만듦새가 그냥 제가 봤을 때 부족함이 없는 영화라는 느낌을 받아가지고 매우 의미 있게 경험하는 그거였습니다. 마지막에 일단 뭐 별의 순간 할 때 얘기가 나오겠지만 그 전두광이 혼자 웃는 장면 저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조커 보는 것 같지 않았어요? 약간? 예. 맞아요. 너무 그 생각 들었어요. 뭔가 그러니까 다 사람마다 해석이 다르겠지만 그 장면을 넣음으로써 이 영화가 이 캐릭터를 이렇게 보는구나. 그게 느껴져가지고 너무 좋았고 음악이나 그런 것도 마지막 엔딩 그 스크롤 올라갈 때 음악뿐 아니라 전반적인 음악 사용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좋았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연기도 뭐 빼놓을 수 없을 것 같고요. 음악은 저는 사실 처음 봤을 때는 2번 봤는데 처음 봤을 때는 끝에 엔딩 크레딧 올라가는데 왜 분위기 우중충하게 저렇게 네. 장중한 걸 깔아 이런 생각을 사실 했었어요. 이거 끝에 막 군가로 끝내야 돼? 이런 느낌을 사실은 강하게 받았거든요. 저는 좀 너무 간다, 과하다. 오히려 그 마지막에 현재 그 어쨌든 실사 인물을 보여주면서 이 씁쓸한 느낌에 군가가 깔리니까 뭔가 마음이 더 무거워지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치. 그 여운을 더 길게 끌어주는 효과를 되게 전 세게 받았던 것 같아요. 그 음악으로 하여금. 근데 저는 그런 양군이 얘기한 그런 효과를 나는 차라리 음악이 담담했으면 더 그렇게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처음에 했던 건데 지금은 사실 판단이 좀 어렵고 왜냐하면 이제 그 전체를 보면 이 전선을 간다가 이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테마곡으로 쓰이듯이 이태신이 네. 나오는 데마다 다 변줄해서 다 들어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연장선상에서 또 보면 쓸만했다는 생각도 들어서 정확히 판단은 못하겠어요. 이거는 정확히 판단하려면 제가 정말 거기에 맞는 음악을 선곡해서 딱 붙여봐야지나 이게 이 음악이 더 효과적인 거야. 담담한 음악이 뭐 이렇게 알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노시스는 어떻게 봤습니까? 아주 재밌게 봤고요. 뭐 일단 저는 왜 이렇게 다이나믹하고 정말 이렇게 매력적인 소재 영화가 이제 만들어졌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왜냐하면 굉장히 재밌는 요소가 많은 것 같아요. 일단 그 하룻밤 사이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 주는 그 제한적인 요소들 그리고 등장 인물들 각 시 분초에 각 위치에서 각 위치에 있는 그 사람들이 각각 판단하는데 여기서 또 되게 재미있는 요소가 군이라는 그 조직의 특성상 자의적으로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네, 명령을 받아야 하는. 네, 그래서 이 영화에서도 몇 번 그 반전이 일어나는 게 뭐 이를테면은 뭐 A보다 더 위에 있는 자가 지시하면서 그 기존에 있었던 지시가 뭐 없어져 버린다, 무효화돼 버린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거는 약간 지능적인 게임의 요소도 있는 것 같거든요. 이거는 이런 부분이 젊은층들한테 되게 어필을 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어쨌든 그런 면에서 이걸 영화로 만들기로 결심을 한 순간부터는 되게 만드는 사람도 재밌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근데 다만 이게 또 한편으로 한계로 작용을 했을 것 같은 게 이렇게 다양한 상황, 많은 등장인물, 많은 상황을 헷갈리지 않게 설명을 하겠다? 이거 되게 어려운 미션이었을 텐데 단기간에. 네, 근데 여기서 되게 역할을 해내는 게 저는 자막의 역할이 되게 컸다고 보는데 보통 이런 영화에서 자막은 그냥 뭐 몇 시 몇 분 어디 뭐 이 정도 뭐 등장인물 장소. 누구
뭐 장소 정도 들어가 예, 있죠. 근데 여기선 자막이 되게 적극적인 역할을 해요. 뭐 몇 번째 회군 뭐 이런 식으로 내용적으로 내용적으로 꼬꼬무 보는 느낌도 들고. 예, 내용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자막들이 등장합니다. 뭐 심지어 뭐 반란군이 불리해짐 뭐 이런 정도까지 저는 내용 자막 그런 자막도 나왔었나요? 예, 되게 반란군 왜냐면 저로서는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없을 지경의 것도 몇 개 있었는데 굉장히 적극적인 설명을 하는 자막 덕분에 내용을 놓치지 않고 갔다는 느낌을 좀 받았고요. 그 자막 부분은 김성수 감독이 고민을 많이 했대요? 했다고 하더라고. 왜냐하면 이분도 옛날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영화에다가 사실은 옛날 그쵸. 느낌으로 영화에다가 자막 넣는 거를 좀 약간 뭔가 이렇게 어색하죠. 뭔가 때를 묻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요즘 추세는 또 그게 아닌데다가 작년에 한산에서 김한민 감독이 자막을 넣어가지고 되게 재미를 봤는데 그 이번에 노량도 뭐 자막을 또 많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오디오가 또 안 들려. 노량 막 코 꽝꽝 쏴대고 이러니까 그래서 아마 이건 시대의 흐름을 저기 김성수 감독이 좀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런 면에서 역할을 한 게 배우들의 연기인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아까 그놈인가 하고 헷갈리지 않도록 그 잠깐 등장하는 그 배우들이 굉장히 강렬한 연기 그리고 특색이 있는 방식. 왜냐하면 다 얼굴을 아는 배우들은 또 아니거든요. 근데 헤어스타일이라든지 그 외형이 각각 굉장히 다름으로써 군인이라서 다 비슷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그 순간순간 아까 이놈이 그놈, 아까 이놈이 안 간다는 그놈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신경을 썼다는 느낌을 받았고 또 하나가 이제 뭐죠? 칠판 같은데 상황을 설명하는 상황판. 네, 뭐 화살표로 뭐 진격, 뭐 회군, 뭐 뉴스 CG 같이 나왔지. 네. 그렇죠. 이제 이런 경우에 행주대교밖에는 방법이 없어 하면서 행주대교 샥 보여주고 막 이런 게 근데 사실 그 처음에 등장했을 때 많이 이질적이었어요. 갑자기 이런 시대극에 갑자기 저런 CG가 들어온다는 게 근데 내용을 이해시키기에는 굉장히 효과적이었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디테일이라는 게 좋은 대사랑 장면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되게 그러니까 영리한 영화였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를테면은 그러니까 노태우로 보이는 노태우 역의 누구죠? 박해준. 박해준이랑 전두광이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제 느낌엔 그 노태우가 계속 전두광한테 우리 친구지? 친구 맞지? 네. 막 그리고 자기의 충성도 내보이려 했다가 어느 순간엔 다른 장군들과 함께 이거 망하는 거 아니야? 해가지고 조금 피신을 해보고 싶다가 막 그런 심리적으로 갈등할 때 그런 노태우를 이를테면 약간 컨트롤하는 전두광의 대사나 표정 연기라든지 여기서도 저는 긴장 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게 재밌었고 또 뭐 안내상 배우가 이제 도망가고 싶은 사람들 가 있어 이러면서 막 문 열 때 딱 그 문으로 걸어갈 때 나 저러다 도망가나 보다 했는데 정말 문을 닫고 돌아온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아는 결말을 향해 달려갈 때 부분적으로는 그런 식의 서스펜스들을 주는 장치들이 있어야만 실은 이제 관객은 홀린 듯이 정신없이 보게 하는 것인데 그런 장치들이 시나리오 단계에서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었다. 그리고 뭐 이건 역사적인 사건이지만 그 최규하 대통령이 마지막에 이제 사후 제가라는 의미로 날짜를 그 전일로 12월 13일이 아닌 12월 12일로 적는 이런 대목 같은 경우도 역사적인 사실이지만 그 장면이 주는 그 정보가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최규하는 저게 뭐 어떤 식으로 역사에서 평가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구나. 하지만 본인은 저 정도밖에 저항하지 못하는구나. 뭐 이런 것들이 하여튼 요즘의 사람들이 콘텐츠물을 많이 보면서 굉장히 지적으로 발달되어 버린 관객들한테는 되게 흡족한 수준의 영화였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라미는 어떻게 봤어요? 네, 저는 저도 되게 재밌게 봤고요. 일단 역사적 사건을 그리는 영화들의 대부분의 방식이 어쨌든 팩트를 기반으로 해야 되고 너무 나아가서도 안 되고 너무 막 거짓이어도 안 되고 막 이런 거를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인 것 같은데 사실 이 영화는 관객들의 어떤 바램을 자극하면서 끌고 간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분노를 일으킨 어떤 인물을 굉장히 자극적으로 보여주는데 그 분노를 계속 유지를 시키면서 속 마음으로는 이태신이 이겼으면 좋겠네라는 어떤 그 약간 자극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관객들한테. 그래서 이게 결말은 알지만 저 사람 저렇게 열심히 하고 있네라는 그 심리로 계속 쫓아가게 만들고 긴장감도 더 유지가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감독이 되게 영리하다고 생각한 게 그 이태신 역할을 정우성한테 맡긴 거는
이 긴장감을 끌어가는 정말 신의 한 수가 아니었나. 막 응원을 되게 하게 만드는 그런 비주얼과 사실 실제로 사실 조금 당황스러웠던 거는 너무 황정민 배우와 이 정우성 배우 실제 인물들은 조금 비슷한 연령대 연배로 보이는데 너무 이제 정우성 비주얼이 이제 좀 전 비춰져 너무 깔끔하고 되게 그러니까 이 사람을 주인공으로 세우려고 그러니까 강조를 시키려고 마음 먹었구나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요인으로 인해서 좀 더 막 응원하고 싶게 만드는 그런 어떤 마음을 자극시켰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약간 뭐랄까 되게 편하게 이 사건에 대해서 신중했겠지만 되게 편하고 그리고 관객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려고 노력을 많이 한 그런 생각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설명충처럼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설명 장면도 많았고 그럼에도 되게 재밌게 잘 그러는 것 같아서 재밌게 봤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사실 약간 어떤 순간들은 조금 안 들어가도 되지 않았나? 약간 심파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느낀 장면 중에 약간 꽝의 순간에 가까운 거는 그 이태진 장군의 와이프가 목도리를 주고 네. 가잖아요. 그럼 이제 그 목도리를 막 매면서 인삼차 아니 네. 그래서 이제 자기 그 밑에 부하랑 이제 말싸움을 하죠. 날 맞고 싶으면 여기서 뭐 당장 쏘고 아니면 나 바쁘니까 막 하면서 막 그 극단적인 상황 보여주는데 저는 그거 조금 과하지 않나? 약간 자극하려는 느낌이 좀 많이 드는 그런 장면들도 몇 개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뭐 총평 들어봤고요. 어차피 배우 얘기가 지금 막 나왔으니까 배우나 연기 부분에 관해서 조금 강론을 얘기를 해봅시다. 제가 그 지난번에 이제 거미집을 봤을 때 김지훈 감독이 계속 그 얘기했던 것 같아요. 거미집은 굉장히 정말 앙상블 영화로서 재미가 있다. 배우들의 앙상블을 보는. 뭐 저도 보면서는 그래 서로 연기 합도 잘 맞고 괜찮네라고 생각했는데 이거를 보니까 이것이야말로 압도적인 앙상블 연기가 과연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정말 거기 나온 여기 뭐 한 60여 명이 대사가 있는 배우라고 하는데 이 많은 인원이 나오는데도 막 많아서 정신없다는 느낌이 좀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잖아요. 또 연기들이 그만큼 굉장히 뛰어나고 뭐 독립영화나 상업영화에서 주조연급으로 활동하는 거기 보면 강 무슨 길 배우가 있는데 강기루 배우인가? 그 전두광이 이제 하나의 멤버 충성서약 받는데 나오는 그 배우도 독립영화에서는 거의 주연급으로 나오는 배우예요. 거기 앉혀가지고 너는 강기루 배우가 그 배우가 독립영화의 거의 주연급 배우라고. 더글로리에서 송혜교 그 폭행한 선생님 아들 눈에 익더라고. 그리고 공수부대 뭐 철수했다 왔다 갔다 하는 거기 그 대령도 굉장히 독립영화에서 많이 나오는 배우고 대부분 다 유명한 맞아 대부분 다 유명한 배우들이 정말 짧게 나와도 거기 다 나왔고 맞아요. 그 배우들을 다 끌어들였고 아마 이 소재도 그렇고 묵직하니까 김성수 감독에 대한 뭐 그런 것도 있었을 거고 오지 그 배우들이 뭐 대사 몇 마디 하려고 여기 그냥 영화에 나오진 않았을 것 같아. 그러니까 영화 외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 이게 연기가 합이 정말 티 안 나게 완벽해. 현장 장악력도 상당했던 것 같고 밤독에. 근데 딱 참 보면 안내상 배우는 어떤 생각으로 연기를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보통 뭐 누구야 그 누구죠? 문익환 목사 아들 문성근 씨. 문성근 씨도 그렇고 보통 요런 반대 역을 하잖아요. 어떤 느낌일지 궁금해요. 어쨌든 그 현장에서 어쨌든 다른 삶을 살았던 사람이 물론 그게 연기자긴 한데 어떤 느낌일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한열 씨 돌아가셨을 때 그 옆에 서 있었던 연대 이현 이우연 배우 아닌가? 우현 배우. 네. 거기도 1987 때 그러니까요. 완전 그런 악역을 맡긴 했죠. 약간 살풀이를 하는 거 아닐까? 그런 식으로. 그때 그 이우연하고 안내상 두 배우가 바로 그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그 노란문이라는 다큐멘터리에 나란히 또 인터뷰 2로 나옵니다. 그게 다 그 노란문과 또 관련이 있는 배우들이더라고요. 자, 정우성 씨 얘기, 황정민 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저는 정우성 씨가 김성수 감독도 그랬지만 그냥 뭐 이 배역에 적합해 자기의 페르소나기도 한데 라기보다는 정우성 씨의 살아온 삶과 이태신 장군이라는 캐릭터가 가진 궤적이
상당 부분 일치하는 데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정우성 씨를 캐스팅했다라고 그렇게 했고, 말했어요? 예, 예. 그 저도 그걸 좀 느낀 게 작년부터 이제 뭐 독대에서 본 건 아니지만 어쨌든 뭐 이렇게 몇 명 없는 데서 이렇게 좀 봤는데 인터뷰 자리나 뭐 이렇게 봤는데 정우성 씨는 확실히 이제 중년이 들어서 자기의 캐릭터를 완전히 잡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농담을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비춰지는지도 알고 그거를 그냥 뭐 막연히 이렇게 사양하거나 그냥 겸손해하지는 않거든요. 이제는 그걸 오히려 모두가 됐죠. 오히려 이제 그걸 약간 이용해서 그 유머 코드로 활용을 하는데 오히려 젊었을 때는 너무 잘생긴 것 때문에 캐릭터가 안 잡혀. 저는 똥개라는 영화를 되게 좋아하지만 정우성이 거기 바보로 나오거든요. 코 질질 흘리고 진짜 바보짓 하는. 근데 거기서도 막 바보짓을 해도 너무 잘생겨가지고 그 느낌이 좀 안 나오는데 이제는 이제 정우성 씨가 헌트도 그렇고 뭔가 그런 느낌이 좀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증인에서도 좋았어. 그래서 이건 그냥 정우성의 그 인간하고 이제 좀 맞물려가는 듯한 느낌. 그래서 물론 이게 정우성 씨가 저는 뭐 여기에 그냥 진짜 어울린다 막 군인 같은 느낌이 또 별로 없잖아. 사실은 정우성 씨 목소리 보이스 컬러도 그렇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우성이란 배우가 뭐 한국 그 관객들한테 쌓아올린 어떤 지금까지 쌓아온 이미지 등과 이런 것들이 잘 맞아떨어져서 이 영화에서의 그 이태신 장군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황정민은 늘 황정민 한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잘한 것 같아요 이번에. 네. 저는 네. 일단 티가 안 나니까. 뭐 그러니까 분장 티가 안 나잖아요. 그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황정민 한다 그 말이 저는 이번에 좀 깼다고 느낀 게 이번에 좀 느낌이 좀 달랐어요. 약간 그러니까 이제까지의 연기를 보면서는 황정민이 항상 비슷한 스타일이 뭐가 있네라고 느꼈었는데 이번에도 뭐 아수라도 되게 악인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결은 비슷하거든요. 근데 그 화장실에서 막 되게 그 웃으면서 좋아하는 그 장면은 진짜 소름 돋을 정도로 이 사람이 연기의 그 경지에 이제 정말 다다랐다는 느낌도 저는 받았거든요. 황정민이 했다를 더 넘어서기 잘했다. 네. 그 장면은 조명도 되게 잘 찐 것 같고 그 사이드 장면이잖아. 앵글도 좋았고 엄청 많이 들였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약간 황정민이 약간 구부정하는 듯한 느낌이 꼿꼿이 서 있는 게 아니라 뭐 자세가 그런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거였긴 하지만 그래서 그 장면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표정이 연기한 물론 나중에 이제 클로즈업이 나오지만 첫 장면은 표정이 연기하는 게 아니잖아. 그냥 몸이 연기하는 수준인데 그런 것 같아요. 황정민 그리고 실제로도 머리를 밀었대요. 그걸 쓰려면 보통 그 일본 장수 뭐 이렇게 할 때도 울어. 머리가 있는데 뒤집어 씌우니까 여기 약간 낙타봉처럼 살짝 올라오는데 머리를 밀었대. 다른 연기에 대해서 혹시 더 저는 저도 전두광 연기 황정민 배우 역할 좋았는데 이건 이제 연기의 측면보다는 보면서 계속 내내 좀 궁금해지는 게 실존 인물인 전두환도 저렇게 매력적인 빌런이었을까 하는 생각. 저렇게 스마트하고 저렇게 배짱 있고 일견 삼국지로 치면은 누구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보면서도 감탄하는 빌런 있잖아요. 저 정도로 똑똑하고 배짱 있으면 저 정도 해도 괜찮겠다고 용인하는 수준까지 그려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근데 실제 전두환이 저랬을까 하는 좀 의문이 남았고 또 하나는 저는 사실 제 세대는 그 전두환이라는 사람이 이미 악인으로 판명난 이후에 그 행보들을 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특히 마지막에 기억에 남는 거는 막 골프장에서 뭐 29만 원밖에 없다더니 골프 치고 막 이러고 막 그 몰카에 담긴 이런 정도의 것인데 근데 마지막에도 전 늘 의문이었던 게 저렇게 역사적으로 판명난 악인 주변에 왜 저렇게 사람들이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은가에 대해서 늘 미스터리했는데 이 영화가 그걸 사실이라면 저렇게까지 사람을 휘어잡고 자기 사람 만드는 거에 수완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러면은 현실에서의 그런 현상들이 좀 말이 되겠다 느껴질 정도로 그거는 뭐 어느 정도는 실제로 그랬던 것 같고요. 왜냐하면 뭐 영화에도 살짝 나오긴 하지만 전두환이 권력의 주변부에서 있고 뭐 권력을 잡기까지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 박정희가 이미 그 5.16 쿠데타를 할 때부터 사관생도 다 끌고 나가가지고 거기 그 친위 퍼레이드를 할 정도니까 그때부터 일단 박정희의 이쁨을 샀던 거고
뭐 그 이후로도 이제 하나회도 사실 여기 보면 하나회 뭐 자기보다도 선배들도 많지만 여기 사실 리더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이제 그랬던 거고 뭐 약간 되게 그 뭐 약간 유머러스한 거 우스꽝스럽게 웃긴 거 잘하고 뭐 네. 후배들 막 이렇게 잘 챙겨주고 여기도 보니까 뭐 자기 상관도 심지어 계엄사령관한테도 돈 갖다 바치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거를 옛날에는 뭐 약간 인간미 넉살 있고 뭐 좋다. 인간성 있고 뭐 음. 그런 쪽으로 많이 이제 미화가 됐었고 실제로 뭐 시대가 그랬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거기를 굉장히 막 저 막 호탕 안에 뭐 호방 안에 뭐 따를 만한 우리 그 형님 형 그 딱 그걸로 그냥 평생을 장세동 같은 사람 봐요. 장세동. 그 있잖아요. 자기 자리에 그 부하 한번 앉혀보세요. 야 앉아봐봐. 그 장면 전 되게 좋았어요. 이거 네 자리라고 생각해봐. 네가 나고 내가 니야. 이거 권력에 대한 그 이해가 굉장히 높은 상태인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전두환이 저렇게 스마트하고 매력적이었을까가 또 하나 의문이 남는. 스마트는 모르겠고 하여튼 그 인간적인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걸 사람들을 잘했던 것 이렇게 같아요. 잘 구슬리거나 잘 챙기고 이런 사람이. 면에서는. 자, 음악이나 미술도 상당히 잘 됐죠? 예, 굉장히 그렇죠. 있음직한 공간들이 창출이 됐고 저는 CG가 과하지 않아서 되게 좋았어요. 딱 필요한 만큼만 썼는데 그 필요한 거는 굉장히 그 잘 썼다고 해야 되나? 진짜 완성도가 정보를 높다. 딱 넣었는데 잘 어. 어울리게 CG도 예. 쓰고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음악은 전반부에는 후반부엔 좀 음악이 흘러 넘치는 느낌인데 전반부에는 음악이 많이 들어가지가 않고 살짝 들어갔다 빠졌다 하는데 음악을 마치 약간 효과처럼 썼다는 점이 저는 개인적으로 좋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여기 막 과하게 막 디디디 옛날 50화곡 막 이런 것처럼 막 장중하게 막 깔아버리면 약간 김새네 이런 느낌이 있을 텐데 음악을 마치 효과처럼 써서 그 부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쪼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뭐 이 영화는 사실 편집 부분에 있어서 얘기가 좀 돼야 될 영화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거든요. 상당히 편집 타이밍이 초반에 또 빨라요. 카트를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빨리 잘라버리더라고. 제 감각으로는 그래요. 여기 조금 뭐 한 몇 프레임, 한 10프레임, 20프레임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 10프레임, 20프레임 앞에서 이제 카트라는 느낌이 있었고 그리고 후반에는 이제 막 교차 편집이 많잖아요. 네. 이제 반란군과 진압군을 서로 막 얼굴을 붙여가지고 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긴박감을 주긴 하는데 저는 여기서 약간 자기적인 느낌이 살짝 저는 좀 들더라고. 너무 막 편집을 막 그렇게까지 막 하니까 이거 약간 너무 막 뭐라 할까 약간 프랜차이즈 영화 보는 느낌? 뭐 약간 그런 느낌이 솔직히 조금 들기는 했어요. 저도 자기적인 걸 느꼈는데 그렇게 채찍질을 해야 더 긴박해지는 거라는 걸 알기에 잘 탔습니다. 열심히 네, 따라서. 열심히 따라갔어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뭔가 그 잘 만들어진 명품이란 느낌보다는 뭔가 이렇게 해야지 해가지고 팡팡팡 해야지 라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테마파크 느낌이 드는. 그렇지. 테마파크의 느낌이 살짝 있긴 해요. 네. 근데 그런 영화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잘 즐겼습니다. 그래도 퀄리티가 좋은 테마파크예요. 이 정도면. 그렇지. 예, 그러네요. 자, 이 영화 대사 참 많죠. 엄청 많죠. 엄청 많죠.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사실 스펙타클을 하기 시작하면 돈이 엄청나게 더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대사로 많이 때웠기 때문에 그렇죠. 상대적으로 제작분이 좀 세이브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전화하면 되니까. 전화해서 그냥 화면 붙이면 되니까. 뭐 명대사나 혹은 뭐 기억에 남는 대사들 사실 저는 그 유머 코드로 들어온 뭐 믿어주세요. 네, 저도 뭐 그런 것들 좀 웃겼어요. 기억에 남는. 저는 우리 되게 친구 맞지 뭐 이런 거. 뜬금없는데 그 국방장관이 음. 가가지고 Fine, thank you and you 이거 하는데 갑자기 진짜 그거 너무 깨다. 그거 너무 깨. 꽝의 순간이다. 꽝의 순간. 깜짝 놀라면서도 이거 조금 많이 간 거 아닌가? 약간 아니, 그런 근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얘기 했어야 되는데 그 캐릭터 자체가 너무 나갔어. 저는 보래. 이거 완전히 톤 앤 매너에 좀 안 맞는 캐릭터야 지금. 아니 아무리 그 국방장관이 물론 그 한미연합사 가서 간 것도 사실이고 다 사실인데 설마 파자마바람으로 갔겠어요? 그 파자마바로 가족 다 내고 나서 택시 타고 갔겠어요? 그리고 김의성이 약간 이걸 코믹하게 연기했단 말이야. 그렇죠. 제가 그럼 오바 아닌가요? 그러니까 얼빠진 사람. 꽝의 순간 김의성이라고 적었습니다. 더 얹지 않겠습니다. 이건 좀 오바. 혼자 영화 톤을 잘못 이해한 것 같아. 그 수준으로 튀었어요. 그죠? 네, 많이 튀었죠 네. 이거는.
많이 튀었어. 혹은 뭐 본인의 뭔가 색깔을 담아야겠다라는 음. 의욕이 있으셨던 건지. 그럴 수도 근데 있죠. 이분의 그런 빌런 연기가 부산행 같은 데서는 괜찮은데 그쵸. 이 영화에서는 너무 튀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입체적이지도 않고. 그래 입체적이지도 음, 않고 뭐 전혀 이 고민이 1도 없는 사람 같잖아요. 어? 사실과도 부합하는지 계속 의심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저는 명대사가 사실 아까 우리가 얘기한 뭐 이제부터 자네가 나야 나는 자네고 뭐 이것도 그런데 거기 중간에 한 들어가는 대목이 있어요. 일로 와봐. 그랬더니 뭐 얘가 그 강기로 배우가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이러는데 알았어 임마 하는데 요게 굉장히 이가 조금 전에 노시스가 얘기한 전두환의 인간적인 매력을 설명하는 멘트예요. 이 대사가 사실은 이 특유의 그 톤과 그 자기는 대수롭지 않다는 게 야 충성 나 목숨을 바치기는 얘는 진지하잖아. 근데 얘는 형한테 왜 그래? 라는 대수롭지 않게 수에. 넘기는 거야. 실제로는 저놈이 그래도 내가 앞으로 좀 잘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알았어 임마 이러고 딱 넘어가 버리잖아. 황정민 씨가 이거 되게 연기 잘한 것 같아. 그 톤이나 그 조절을.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 부분이 되게 전두환의 캐릭터를 설명하는 명대사였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빼놓을 수 없죠. 그게 군대냐 뭐 이러면서 사살해 뭐 이런 대목들 이태신 장군이 얘기한 너네 거기 있어 내가 가서 대포로 그냥 대갈통을 그 옛날에 5공화국 때도 김기현 그쵸. 성우로 많이 알려졌던 장포스라는 대사. 별명을 남긴. 그런 대사들은 그냥 뭐 시원한 명대사였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그게 워낙 유명하니까 과연 정우성 배우가 어떻게 소화할까 싶었는데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이게 누르면서 했잖아요. 뭔가 속사포처럼 했었던 장포스랑은 다르게 그 본인 캐릭터랑 맞게 너무 표현을 잘한 것 같아가지고 좋은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별의 순간까지는 아닌데 저는 전두광 부인 역할로 나오신 그게 별의 순간이라. 아니 별의 너무 순간까지는 닮았어. 아닌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저 깜짝 비슷한 놀랐어요. 느낌. 아니, 닮아서? 너무 비슷해가지고 턱이 많이 마중 나와 있어서 그냥 빵 터졌다 거기서. 깜짝 놀랐어요 진짜. 영화 보는 많은 순간들 중에서 놀란 장면 중 정말. 하나예요. 분장했겠지? 분장했겠죠. 네. 그런 약간 빵 터지는 웃긴 대사나 뭐 이런 것들도 약간 네. 그 뭐야 잘해요. 그 가가지고 똑같이 대사하는 거 있잖아요. 전두광이 뭐 나 좀 도와줘야겠다 해가지고 총을 겨누는 장면을 본인이 이제 여단 똑같이 따라서. 가가지고 동일하게 하는 장면도 맞아. 웃겼고. 그것도 좀 웃겼어요. 네. 그 각본 잘 쓴 거야. 잘 그러니까 썼어요. 그런 거는 그 바키도가 네. 실존 인물 바키도가 거기 도희철이가 가가지고 똑같이 하는 거. 그거 진짜 각본 잘 썼죠. 그리고 봐봐요. 걔들은 그렇게 행동을 해. 사실 근데 전두광이 걔 누구야? 도희철이한테 권총을 갖고 갖다 억지로 쥐어주죠. 네. 얘는 형님 왜 그러십니까 하는데 너 자식아 너 안 갈래면 나 지금 안 여기서 쏴. 도와주면은 이게 사실상 협박이잖아. 그쵸. 말이 그렇지 협박인데 이태신이 똑같이 자기의 부관한테 부관이 총을 겨눌 때 너 쏠 테면 쏴라 라고 하는 건 협박으로 느껴지진 않잖아. 맞아요. 그 총을 어쨌든 부관이 꺼냈고. 그래 콩을 자기가 준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시나리오가 잘 쓴 게 대조가 되니까. 똑같은 네. 부하를 대상으로 권총을 갖고 실랑이를 하는 건데 너무 태도가 달라. 근데 그게 너무 대조적이야. 그래서 두 사람의 캐릭터를 보여줘. 그쵸. 이쪽 집단과 이쪽 집단에. 그것도 각본을 굉장히 잘 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명장면 중에 하나인 것 같아. 두 개가 묶어서 한 세트로. 혹시 부연 더 하시고 싶은 거 있으면 요거는 내가 한번 얘기하고 넘어가야겠다. 시간이 많이 된 것 같아서 시간은 많이 됐죠? 초조해지네요. 몇 시야 지금? 오 시간 많이 됐구나. 아유 그래서 말들 안 하고 있어. 나 아무것도 모르고 나 혼자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자 전문가의 일관가격 평점 리뷰 빨리 가겠습니다. 오늘 거의 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전문가 평점 거의 다 7점이에요. 이은선 7점. 민주주의의 시계를 거꾸로 돌렸던 9시간. 7점을 쓴 평론가들 한 번 읽어볼게요. 이지혜 소인배들의 악귀 다툼을 박제하다. 정유미 팩션의 사명과 신념을 보여주다. 정시우 뚝심과 어떤 결기. 박평식 평론가도 7점을 줬습니다. 오랜만에 권력이 영원할 줄 아는 사악한 바보들에게. 안시환 여러모로 아슬아슬하다. 이유채 전두광 영화가 되지 않았다는 점이 놀랍다. 임수연 어떻게 성공했지라는 궁금증과 하나회를 향한 분노가 왔다 갔다. 이용철 6점 검사의 봄에 되돌아보는 뱀의 욕망이 낳은 탄식과 울분의 밤.
군인을 검사랑 약간 이렇게 네. 대조해서 음. 말씀하신 것 같고 네. 유선아 6점 바둑을 오셀로로 뒤집으려는 병법의 하룻밤. 관람객 평점은 정말 오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10점이라서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10점. 팩트 소재 영화지만 우성이 형이 이기길 바라면서 본 사람들은 개추. 저 짓을 하고 또 늙어 죽었다는 게 어이가 없다. 또 10점. 막을 수 있었기에 더 화가 난다. 10점. 추악한 역사에서도 우리는 배운다. 10점. 영화의 신 김성수 감독님의 재림. 신까지 가나요? 아수라가 아수라 팬이구만. 아수라가 매니아층을 잡았다면 서울의 봄은 모든 관객을 다 잡았다. 10점. 하나의 무리는 희희낙낙하며 반란 성공을 자축하는 사진을 찍는다. 그리고 그 사진은 실제 사진으로 오버랩된다. 빼도 박도 못하는 범죄의 증거물이 된 것이다. 그리고 이 영화는 그들에게 선사하는 주홍 글씨다. 10점. 평생 받을 스트레스 오늘 다 받음. 10점. 그래서 인질이 요즘 다시 뜬다면서요. 맞아. 황정민 힘들게 하는 영화 찾아달라고 해가지고 10점. 영화를 보면 전두광 때문에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무능한 똥별들 때문에 화가 남. 10점. 딱 하나의 대사가 귀에 맴돈다. 시민들이 도와줘야 해. 그거 정우성 대사였던 것 같은데. 그다음에 10점. 지옥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10점. 장군님 봄은 아직 안 왔어요. 하나에도 부활했고요. 역사는 돌려막기 시전 중이에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너무 많으니까 2점. 낮은 평점 이거 하나 찾았습니다. 네. 뻔한 선악 구도와 평면적 인물의 나열, 바이럴 너무 많은 것도 반감의 요소. 이것도 영화가 별로라기보다는 영화에 대한 뭔가 반감을 갖게 만들 정도로 너무 다들 호평한다. 이런 설명인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들 평점이 뭐 생각보다는 아주 높지 않은 7점, 대부분 7점인 것은 이게 아까 안군이 얘기한 대로 이 영화가 분명히 테마파크성이 좀 있긴 한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예. 그러니까 뭐 뭘 막 깊이 있게 뭔가를 생각하게 하는 영화는 아닌 것 같은데 매우 잘 만든 영화, 상업 영화. 네. 그런 점이 아마 전문가라는 사람들한테는 아마 그 정도 점수를 주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저희 평점 내려봅시다. 자, 안군부터 꼭 돌아봅시다. 예. 저는 4점입니다. 4점. 네. 재밌게 봤어요. 그리고 마음에도 계속 남고요. 명운도. 근데 왜 4점이야? 4점이면 잘 주는 안 주는데. 잘 준 거죠. 잘 준 거야. 네, 전 잘 준 거라 생각합니다. 네. 저는 4.5점 가겠습니다. 오, 높네요. 오랜만에. 예. 뭐 최근에 이렇게 그냥 딱 보고 나서 이 영화를 뭐 점수를 얼마를 주지 혹은 뭐 잘 만든 거야 못 만든 거야 뭐 이런 느낌이 없이 아주 깔끔하게 떨어졌던 것 같아. 잠이 안 왔던 영화. 그거 크네. 4.5점입니다. 나를 깨운 잠이 안 영화. 왔던 영화. 네. 네, 저는 4.0입니다. 4.0. 네. 더 올라가진 않는 거죠? 네네네. 저도 4.0. 4.0. 네. 그럼 4점 뭐 한 2 정도 되겠네. 그쵸? 예. 4.125점. 4.125점. 네. 네. 예. 전부 다 극찬을 했으나 점수는 또 그렇게 안 올라가요. 서울의 봄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이제 거의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최경사 195의 서울의 봄은 4.15점 평점을 내렸고요. 뭐 많이들 보셨을 테니까 또 보실 거고 그래서 저희 평점과 그리고 저희의 감상과 비교해서 들으시는 그런 재미가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출연의 라미, 안곤, 로시스, 진행하는 저 맥스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